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탈북하면서 힘들고 아팠던 기억을 탈탈 털어드리는 탈탈탈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한국 정착 14년차 2006년 29살 때 한국에 입국한 한영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보조 진행자로 박현정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참 별났습니다. 이제 1살짜리 애기한테 선생님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아니에요. 한영란님을 소개해 주신 분은 중고차는입니까? 이유미입니다. 네, 친구. 네. 네. 어릴 때부터 친구. 고향에서부터 네, 쭉 알고 네, 지낸 네. 해산 어릴 때, 친구. 네, 유치원 때부터 쭉 같이 자란 네. 친구. 알겠습니다. 고향 얘기부터 좀 들려주시죠. 네. 고향이 양강도 해산. 네, 해산이고요. 제가 2005년도에 탈북을 해가지고 네. 2006년도에 9월 달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 오는 길이 딱 1년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운 좋게 중간에 북송도 안 되고 올 때 어머니랑 남동생이랑 이렇게 같이 그냥 정말 운이 좋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쭉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한화원을 졸업해서 집을 딱 받고 하니까 1년이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네, 진짜 운이 좋게 왔어요, 저희는. 해산에서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몇 살 네. 때까지 사신 겁니까? 여기 오기 전까지 쭉 해산에서 그냥 살고 오기 전에 또 추방도 가고 했는데 어쨌든 쭉 오기 전까지는 해산에서 그냥 쭉 살다가 그냥 중국에서는 살지 않고 해산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본인 기억에 남아있는 해산 어떤 곳인가요? 요거 하나는 꼭 좀 알려주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요. 제가 이제는 온 지 좀 그래도 시간이 좀 됐으니까 제가 오기 전까지는 저희도 그때 그래도 해산이 좀 중국하고 개방이 돼가지고 네. 개방까지는 아니래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으니까 다른 데보다는 네, 그러니까 좀 장사도 하고 또 해산에서 중국 물품들을 가져다가 또 앞지대에 나가 팔면 좀 그래서 아마 고난의 행군식이랑 해산 쪽에서 아마 이게 한국에 온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때는. 그래, 지금 해산 양강도를 북한에서는 제2의 리비아.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비아요? 네. 우리 북한의 생각은 리비아라면 그 전에 해외에 많이 나간 사람들이 리비아 쪽에 나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왔거든요. 그리고 리비아 쪽의 사람들이 잘 산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이 바로 양강도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 물품이라는 건 이제 중국에서 물건 받아다가 하는 거를 한국 것도 들어오고 일본 것도 들어오고 다 들어요. 동남아 것도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아무튼 돈을 만들 수 있는 게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 바로 해산입니다. 네. 가족 관계는 어떠셨어요? 가족 관계는 아버지랑 어머니랑 남동생 이렇게 했었는데 올 때 남동생하고 엄마랑 셋이 오고 예, 아빠는 그때 같이 못 왔거든요. 부모님은 어떤 일 하셨습니까? 엄마는 그때 장사를 좀 중국이랑 이렇게 다니면서 장사를 많이 했고 아버지는 해산에 동약관리소라고 약초만 이렇게 예약을 하는데 거기서 창고장으로 한 10년 정도 쭉 계셨거든요. 예, 그래서 사는 거는 아빠 쪽으로 해도 진짜 능히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엄마가 이렇게 중국 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래도 이게 좀 폭이 넓어지니까 소문도 세긴 하고 법에도 많이 불려다니고 좀, 당시 2000년대는 이때 90년대 이때 사사여행자를 중국 나다니는 사람 그게 많지 않았거든요. 사사여행자라는 건 정식 허가받고 네, 정식 허가받고 북한의 보위부에서 이런 도강증을 떼주면서 넘어가는 사람들인데 그건 많지 않았어요. 동약관리소 창고장이면 괜찮은 자리라고 보셨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동약관리소라는 게 여기 남한을 말하면 약초를 다 걷어서 여기에서 제약공장 같은 데 보내주는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약초가 많이 모여온다는 건 자체가 중국에서도 밀수품을 가져가는 게 거의 약초거든요. 그러니까 돈 되는 물건을 그걸 관리하고 하는 직업이니까 참 좋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잠깐 본인들이 조절도 좀 해가면서 사는 물론이죠. 네, 매물도 많이 받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뭐 어렵게 사신 건 아니고 네. 학창 시절에는 어떤 일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학창 시절에는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 중학교에 들어가가지고 1학년 때부터 소년회관 다니면서 무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가 무용을 뭐 하려고 생각한 게 아니고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 욕심에는 남들이 하고 하니까 막 시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무용 선생님을 엄마가 이렇게 전에 때부터 잘 알던 선생님이어서 그래서 소개해가지고 가서 소년회관 다니면서 그러니까 공부는 거의 안 했죠. 학교 예 계속 축전 다니고 뭐 평양 올라가 있고 뭐 이러니까 학교 진짜 1년에 한 달이나 2달이나 그 갔는데 공부를 또 하기 싫어가지고 학교 갔다가 한 수업 치고 저희 소저갑니다. 또 빠져나오고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지금도 해산의 소년회관을 개축했습니다. 네. 원래 그걸 다시 지었는데 멋있게 지었습니다. 지금도 소년회관은 운영되고 있고, 그렇죠. 그 자리에다가 그냥 다시 했는데 운영되고 있고, 좀 근데 돈이 있어야. 소주 활동도 하고. 네. 평양에 올라갈 때도 다 자비 부담물로 가거든요. 의상부터 시작해서 다 하니까 돈 있는 집 애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혜지. 평양에 축전 뽑혀가려면은 얼마, 그러니까 몇 명이나 뽑혀가는 겁니까? 그 몇 명이 아니고 이렇게 전국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축전할 때가 근데 전국에서 다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당첨되는 그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맨날 가면은 거기 가서 뭐 2등도 하고 1등도 할 때 있고 해가지고 무용을 하는 게 무용이란 게 짝술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12명 뭐 한 명 더 뒤로 보조해서 13명 그렇게 선생님하고 해가지고 평양에 한번 올라가면 그러니까 4월 15일, 2월 16일 이때는 김일성, 김정일 그 생일 네, 그때 그 전국 이렇게 축전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은 벌써 한 1월 달에 올라가 있으면 2월 16일 끝나고 내려오니까 그리고 또 4월 달이니까 또 3월 달에 또 올라가고 또 4월 15일 끝나고 또 내려오고 그렇게 하면 보다니까 또 4.25 끼우고 뭐 7.17 끼우고 그다음 또 9.9절 끌다 나니까 계속 이렇게 축전 다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었죠 그때는. 그러니까 행사 때마다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장기간 합숙을 하는 거군요. 네, 여관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체육 서저라든가 이렇게 문학 서저, 이런 예술 서저라든가 이런 데 참가하는 애들은 공부를 못 합니다. 아예 그냥 내놓고 계속 다니니까. 이 짝에 치우쳐서 연습을 해야 되니까. 네. 김일성이 있을 때 김일성 앞에서 설맞이 공연도 했다고 그러셨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김일성이 그 죽기 전 해 마지막 해인가 그 이때까지는 계속 평양에서 그 전국으로 안 하고 평양 학생들만 그 궁전에서 망경대 궁전에서 설맞이했는데 그 해는 전국 이렇게 설맞이 모임 해가지고 전국에서 다 올라오고 그 영화 배우들도 막 나오고 이렇게 모임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 해에 김일성이 그 사망하고 그때가 마지막으로 저게 1호 행사 했죠 그때. 1994년. 네. 그때 마지막으로 그 설맞이 모임 해가지고. 김일성 직접 보신 거예요? 네, 봤죠. 근데 뭐 이렇게 가까이서 막 저희가 공연하니까 체육관에서 그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체육관이고 이 앞에 그 주황석에 이렇게 앉았으니까 그때 그렇게 봤죠. 그러면은 김일성 보기 전에 뭐 절차가 있습니까? 뭐 옷을 소독한다든가, 뭐 주의를 준다든가. 아니 그거는 없고 이렇게 일단은 그 우리가 1호 공연을 할 수 있는지 문건을 다 검사를 할까 시안전부에 이렇게 다 해서 그거를 다 해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연 시작하기 벌써 1시간 2시간 전에 일체 접근을 못하게 그 다 들어오는 때 다 차단해버리고 공연 딱 시작하면 그 들어가 나가 하는 그 통로만 거기로만 자기가 순서되면 들어가고 나가고 그러니까 김일성 발 우리 무용 같은 건 기껏 내면 1분 2분이니까 그때만 딱 보고 그 다음에는 행사가 끝나면 못 보는 거죠. 예. 굉장히 기분이 좀 특이하셨겠네요. 근데 이상하게 김일성 반대 막 눈물이 나는 거죠. 우리는 북한에서 이렇게 애기 때 말을 뗄 때부터 아버지 연수님 고맙습니다. 근데 그거를 배워가지고 김일성을 진짜 직접 본다니까 막 그게 흥분돼가지고 뭐 어쩌지도 않은데 막 눈물이 나가지고 지금도 북한 사람들은 그래요. 기록영화 같은 데서 김일성의 영상만 착 나와도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김정일이나 김정은은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세뇌의 힘이 그렇죠. 그 김일성 때가 제일 나았다고. 그렇죠. 그때는 뭐 배급도 적고 뭐. 아무튼 저희가 사는데 조금 편리했으니까. 그때는 다른 공산국가에서 그냥 막 무상원조도 해주고 그럴 때니까요. 그런데 우린 무상원조보다도 김일성이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믿고 있는 거고. 그렇죠. 역시 세뇌의 힘이네.
자,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군대 가셨다고 했는데 무용을 네. 그만두신 거네요. 아까 중학교 졸업하면서 원래는 무용 하려면 어디든 뭐 예술대학 쪽으로나 이렇게 가야 가야지. 되는데 엄마가 그 입당하고 오라고 당원이들 그 북한은 또 그거를 그거 많이 보잖아요. 있지요. 예. 네. 근데 저희 아빠 쪽에 이게 토대가 안 좋아요. 그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가 이제 아빠 쪽에 칠형제인데 한 명도 입당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니네대는 괜찮다고 그래도 입당을 해야지. 그래. 입당을 해서 여자가 시집을 잘 가면 되지. 근데 엄마는 그게 아니고 아빠도 입당 못하고 아버지 형제 몽땅 당원도 아닌데 우리 아빠가 또 맞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무조건 군대를 가라고. 근데 저희 때는 5년제였어요 군대가. 그래서 네 5년제였는데 어디로 그렇게 가라니까 평양에 가라고. 근데 평양은 계속 다녔잖아요. 가기도 싫은데 그 꼭 군대 가라고 엄마 무조건 가라고. 그래서 처음에가 우리 9월달에 하잖아요. 9월달. 예, 근데 마지막에 다 끝나고 마지막 임박에 10월달 거의 접어들 때 개별일 때 해가지고 막 뇌물을 구해가지고. 근데 또 엄마 친구분 그 사위가 지금 그 발총구 그 여단 선전대 소대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분 딸도 거기에 가 있고, 그러니까 그분 딸하고 제가 언니냐 이렇게 자랐으니까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래도 뭐 아는 데 가니까 아 괜찮네 하고. 가기 싫은데 일단은 아는 데를 가니까 그나마 개별일 때 군복도 뭐 입고 제 옷을 그냥 입고 갔거든요. 그래 가서 평양에 가니까 그 우리가 처음에 가서 그 훈련 받는 데 있잖아요. 신병훈련. 네, 신병훈련 받는데 거기를 데려가는데 거기 가서 군복을 딱 바꿔 입고 보니까 아 내가 진짜 지금 군대를 왔네. 그 다음부터 지금 실감이 나고 그 전에 막 처음 갈 때 막 울고불고 하면서 막 친구들 막 발해주고 막 그러는데 나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갔는데 그래 평양 가서 거기 들어가니까 아 지금 내가 군대를 왔네. 아 그 다음부터는 지옥이 완전히 지금 막 새벽 5시 기상해가지고 막 그 동뚝을 그 흰 옷을 입고 막 뛰고 그다음 저 같은 건 또 이게 규율 생활을 안 해가지고 학교 이게 그런 거 안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좀 날라리 쪽을 했을까 그게 막 끔찍한 거예요. 그게 아침마다 그다음 밤에 또 자기 전에는 이게 옷을 딱 정돈하고 마다라시잖아요. 그걸 예, 베개를 딱 각인하게 마트레스 베개 예, 각이 한 명이라도 그게 잘못되면 다시 말이 막 30번 40번 악이 나가지고 내가 왜 군대를 와가지고 그렇게 뭐 진짜 화장실 가도 보고하고 가야 되고 갔다 와서도 갔다 왔습니다 보고해야 되고 이건 자유라는 게 없으니까. 근데 또 신병훈련 때는 더 하거든요. 그게 그다음 규성 공부를 계속 해야 되고 막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 빨리 신병훈련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신병훈련이 지금 거의 끝나서 다른 애들은 지금 어디를 가는지 모르거든요 자기가. 근데 저는 찍고 갔으니까 그쪽에서 끝나서 바로 데리러 와서 그쪽에 갔는데 그 통일거리 쪽에 갔어요 그때. 그 통일거리 쪽에 갔는데 그때 통일거리가 금방 생겨가지고 아직 이렇게 다 안 됐을 때 그래 갔는데 거기도 또 가보니까 아무리 아는 언니가 있고 해도 또 거기도 교육 생활인데 그가 일단은 여단 그 군악대니까 그 남포 고속도로 할 때 그 발천국은 이렇게 고속도로잖아요. 그거 할 때 여단에서 벗어나서 그 남포에 내려가 있어. 그러면 그때는 규정이 옷 다 입고 다니는. 그때는 또 마음대로니까 좋은데 이제 겨울이 되면 동기훈련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다시 들어와야 되니까 여단에 또 딱 들어오면 모자 벨트 다 하고 다녀야 되고 보고 그게 너무 짜증나가지고 그래서 이거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그때 빗썸류가 한참 돼가지고. 아니, 네. 남포에서 자유생활했다는 건 뭡니까? 현역 군인인데 네. 군인인데 밖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저희가 발천국인데 저희가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보정하는 기관이거든요. 거는 사명이. 연어처럼 처소를 지키는 게 아니고 집을 짓거나 이렇게 도로. 건설하는 총대 도로 총국. 군대. 네. 군대. 그러니까 좀 사복 입고 나갈 수 있는. 아니, 근데 그런 군대에 군악대가 필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일하는 데 가서 그렇죠. 선동 이런 거 하는 건데 선전대. 저희가 그 23명 편제돼 있거든요. 네. 그게 여자가 6명이고 나머지 남자. 근데 그 분대장 하는 그 분이 평양 여자였고 부분대장이 제가 아는 여자였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막내잖아요. 지금 전사잖아요. 그러니까 가뜩나서 전사하고 막 제일 막내고 하니까 근데 여단에 들어갔다가 그 고속도로 끝날 때까지 거기 나가 있거든 남포에.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개인 집에서 이렇게 숙식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조금 났는데 또 이제 공사 끝나지 않아도 이제 동기훈련 할 때 또 겨울에, 또 들어가서 들어가야 이게 되고. 군사훈련 해야 되고 하니까
앉아서 누워도 규정을 배우고 누워자라. 뭐 자다 깨어나도 규정을 알아야 된다. 생활총화 일주일에 한 번씩 꼭꼭 해야 되고 막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이때는 지금은 군대 여자들 많이 뽑아갑니다. 그런데 이때는 군대 여자들 많이 안 뽑아갔습니다. 네, 맞아요. 90년대 저희 때만 해도 네. 저희 때도 우리 학교에 한 명이 딱 뽑혔어요. 그게 얼마나 부럽던지 그 군복을 입은 게 입은 모습이 네. 그렇게 모두 군대 가기를 선호하던 때였습니다. 네. 저희 또 군복도 이렇게 위에도 다 입고 했으니까 선전대니까 예. 선전대는 그렇게 특수로 피복도 좋은 거 이렇게 네. 해주거든요. 각 부대마다 선전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때가 이제 1994년 17살 때. 95년도에 95년 네, 18살 제가 때. 8월 달에 중학교 졸업하고 9월 달에 바로 군대를 갔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5년째 돼가지고 그럼 이제 선전하러 간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어디를 가서 어떤 노래들을 어떻게 불러줘요? 아까 저희 여단은 지금 평양인데 네. 거기서 이제 그 도로 어디가 이렇게 포장이 됐다 하면 그쪽을 나가서 야간에도 그 도로 포장 야간에도 삐지 공사. 예, 네. 그 삐지 하는 거 하는데 그 야간에도 나가서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그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전 힘을 북돋아 주는 건데 뭐 먹을 거로 그러는 게 아니고 뭐 전투운동무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막 수기 들고 막 네, 춤도 추고 그런데 저희가 여자가 6명이니까 여자 6명이 딱 서서 하고 나머지 남자들은 뭐 이 나팔도 악기 예, 부르죠. 군악 소대니까 예 그런 것도 하고 또 이제 그 뭐 12월 24일 뭐 7월 20일 때는 또 그 여단 다 모이는데 또 공연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그 도로에 나가는 게 아니고 여단이 다 모여서 그때는 또 공연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일단 제가 배운 재간이 무용인데 거기 가서 춤을 출 수는 없고 하수를 하라고 제가 그 알던 언니가 부분에 대해서 방송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니가 이제 내년이면 제대되니까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방송을 하라고 그렇게 데려갔는데 아니 이게 배운 게 있어야 하는데 이게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자신감이 있어서 하면은 또 적응되는데 하지 못할 거를 자꾸 하라니까 그게 더 짜증나고 방송도 해야 되고 뭐 재담도 해야 되고 하는데 네 그것 때문에 더 못 있겠더라고요. 내가 기량이 안 돼가지고 지금 북한에서 이 선전대를 많이 뽑아갑니다. 군대에서 저리 이렇게 인설군관들한테 데려올 때 부대마다 각 부대마다 자기네 신병 데려올라 사람 보낼 적에 선전대 사람 1명, 2명 데려오라 여보니 내일 양강도 가는 사람이라면 양강도, 평남도 이렇게 해서 다 올 때 근데 그 전에는 성악이면 성악, 뭐 악기면 악기 이렇게 부류를 나눠서 나는 성악만 합니다. 나는 기악만 맞아요.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 뽑아가는데 자기가 맞는 분야로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다방면으로 네. 다 해야 됩니다. 악기도 치고 노래도 하고 하술도 해. 하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 지금 사교육에 이게 높아진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야만이 간부의 징표를 딱 갖추긴데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좀 더 허란 곳에서 군사복무 시킬 것인가 하는 의미에서 악기도 배워주고 노래도 저리 배워주고 춤도 배워주고 하술도 다 딱 맞는 걸로 꾸며서 군대를 딱 보냅니다. 이제 한영란님은 군대가 그렇게 싫으셨던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무용을 했는데 가서 지금 노래를 해야지 뭐 하수를 해야지 재담을 해야지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은 괜찮은데 춤을 추라면 추겠는데 이게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안 붙는 거죠 그쪽에.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대시켜 달라고 전화해가지고 그때 빗섬유가 한참 나와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집에 좀 데려가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야 너 군대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집에 오냐고 유치원 다니고 그리고 이제는 거기는 막 오는 데도 아닌데 뭐 학교 다니다가 뭐 중간에 뭐 중퇴하는 것도 아니고 못 한다 그래. 나 집에 가고 싶다고 나 이게 못 있겠다고. 그래서 엄마 전화 또 끊어버리고 또 전화 끊어버려 하더니 엄마가 근데 빗섬유라는 건 뭡니까? 광섬유? 아니요. 여기서 말하면은 집에 이렇게 있는 전화 있잖아요. 집 전화. 여기에 있는 손전화 말고 집 전화. 가정마다 있는 전화. 우리 070 뭐 그 전화. 이런 걸 그러는 거예요. 별도의 전화선이 있었다는 얘기군요. 그게 양강도만 되는 게 아니고 평양까지 다 전국으로. 저기 그러니까 저 장거리 전화가 되는 그러니까 데서 교환대를 코드를 교환대를 통하지 않고 그냥 하는 전화 있잖아요. 개인기에도 이렇게 놓고. 그 전에는 우리 북한은 다 없었는데. 교환대를 통해서야만 했는데 이때는 빗섬유 교환대가 없이 그 통화할 수 있는.
이런 그래서 전화를 그 전화로 네. 엄마랑 통화해가지고 엄마가 얘가 왜 도대체 이제 평양에 찾아왔더라고요. 저 군부대를 엄마가. 근데 엄마가 원래 제가 유치원 학교 이렇게 다닐 때부터 엄마가 원래 열성이 많았어요. 이렇게 뒤서 엄마 계속 같이 어디 가면 해서, 네. 도시락 싸들고 선생님들 도시락까지 다 싸오고 엄마가 그렇게 열성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거기로 왔더라고요. 평양에. 도대체 왜 네가 뭐 있겠다 하냐고. 그래 쭉 와보니까 남자들이 뭐 다 불 떼주고 다 해주고 그때는 우리 입학도 먹고 했으니까 근데 왜 집에 오겠다냐고. 그래 난 집에 가겠다고. 난 지나가는 게 다 부럽다고. 교육 생활 때문에 힘들어 못 있겠다니까. 교육 생활이 그렇게 그래야 5년인데요. 너 지금 5년이면 그때 와서 이게 다 이렇게 토대에 갖춰가지고 시집 잘 가면 되는데 왜 그냐고. 막 가겠다고. 근데 엄마 막 내일은 가야 되는데 막 눈물 흘리면 집 따라가겠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속이 타니까 그 소대장 보고 어떻게 집에 장가를 데려갔다 올 방법이 없냐고 하니까 소대장이 선전부장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선전부장이 그 구호 있잖아요. 우리 무슨 구호 이렇게 쓰니까 그게 흰 색깔, 빨간 색깔 쓰잖아요. 당에 이런 구했을 때 빨간 색깔. 말하면 에나멜. 그때 그게 처음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럼 그거를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구호물자 구입 이렇게 해가지고 명칭을 달아가지고 보냈거든요. 그래서 한 달만 있다가 구호물자를 무슨 뭐 흰색 뭐 몇 개, 뭐 빨간 거 몇 개, 그렇게 해서 가져. 그래 20개를 그때 가져해서 엄마가 그럼 데려가겠다고. 그렇게 또 소대장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하전사니까. 그래서 같이 집에 왔다가 소대장은 가고 엄마 중국에 그 부탁해 가서 다 받고 이젠 또 한 달 돼서 소대장이 또 데리러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겠다고 또 뻗치니까 그러면 그 구호물자만 택배를 보내고 더 해보내라고. 그렇게 해서 집에 계속 있다 보니까 한 5개월 있다가 마지막에 할 수 없이 가야 되니까 또 울며 기사 먹게 갔다가 또 갔다가 또 집에 오기 싶어서 그 선전부에서는 그게 필요하니까 근데 그것도 다 돈이 들어가니까 개인적으로 못 사니까 또 보내가지고 그 왔다 갔다 하니까 여단에서 이렇게 가끔 보다 군관들이 너는 짬짬이 군사 뭐뭐 하냐고 계속 집에 가 있는다고. 그렇게 해서 난 그냥 일단 집에 오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엄마 보고 마지막에 나는 학교 대학 추천받아가지고 이제 2년 남았는데 가겠다. 입당도 못했는데 그래 엄마가 암만 생각해도 얘가 계속 집에 또 와 있었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적응이 안 되네. 그래서 대학 추천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학을 받아가지고 제대됐죠 결국은. 그러니까 3년을 복무했는데 네. 1년 정도는 집에 와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 그런 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돈 있는 집 부모들은 좋은 곳에 자식들을 보내는데 걔들은 진짜 이제 영란 씨 이야기한 대로 자유스럽게 살던 사람 애들이 이렇게 교육 생활하기 힘드니까 집에 많이 와 있죠. 그러면 북한에서 차르려고 해요. 부대에서 어느 간부가 탈차를 심기 무슨 뭘 어떻게 요구한다면 내가 그걸 해주겠는데 우리 애를 뭐 1년이면 1년 좀 집에 데려가겠습니다 보내주거든요. 많아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게 애들을 군대 보내면 애들은 가서 군사놀이를 하고 뒤에서 부모가 군사복무를 한다고 해요. 돈을 만들어서 보내고 애들은 집에 데려와야 오니까. 그러니까 현역 군인인데 부대가 아니라 집에 있는 집에서 거네. 군사복무 하는 거죠. 기간을 그렇게 해놓고 부대는 또 그 요구하는 걸 가져다 주고 하니까. 2, 3년씩 이렇게 와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꽤 오래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있습니다. 돈을 어느 만큼 어떤 간부를 통해 어느 만한 급의 간부를 통해서 돈을 어느 만큼 주는가에 따라서 와 있는 기간이 늘어나죠. 집에서는 그럼 이제 다른 일은 못 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쉬면서 놀고 지내는 거네요. 그 직업이 그냥 군대니까. 군대니까. 그건 무직도 아니고 하니까요. 그 다른데 지직도 원래 못 하고 할 수가 없는 없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제대된 후에 해산 교원대학 무용과에 입학했습니다. 무용을 다시 시작을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 교원대학이 무용과, 교양원과, 교원과 이렇게 했는데 체육과도 있고. 네, 체육과 그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교원대학에서 그 무용과를 졸업하면 그 교원으로 떨궈주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용과를 만약 교원으로 안 떨궈줘도 유치원 교양으로는 나갈 수 있는데 그 또 와서 하다 나니까 간부과장 또 이렇게 다 또 고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거는 직발이 아니잖아요. 현직이 되니까 시험 칠 때도 가뜩이나 공부를 안 했는데 이 시험 문제가 나와도 막 그런데 그걸 다 이렇게 다 고이고 했으니까 일단 합격되고 뭐 공부를 잘해 합격된 건 아니고 그때도 그렇게 해서 합격되고 무용과에 들어가서 제가 소대장을 했어요. 거기 들어가서
지대군이니까. 네, 소대장을 했는데 또 현직생들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그럼 그때. 다 집합생이. 네. 그래가지고 그때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집이 일이 터져가지고 대학을 1년 정도 다니다가 퇴학을 당했죠. 결국은 그 일이라는 게 저 어머니가 그 중국을 이렇게 많이 다녔잖아요. 그때. 근데 그 일이 그렇게 되려고 했는지 그 대학 추천도 그때 빨리 안 된다고 했는데 저는 해서 한 달 만에 바로 제대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12월 달에 제대돼서 집에 왔고 그때 4월 달부터 첫 개회가 4월 달부터 그때 시작돼 가지고 그 2월 달에 가서 시험을 보고 대학 다 해 가지고 4월 1일 날에 그때 개교를 시작했는데 저희 엄마가 이렇게 중국 다니고 그때는 아빠는 중국에 계셨고 근데 아빠가 거의 중국에 한 1년 동안 안 왔고 엄마 같이 처음에 갔다가 엄마는 6개월 있고 오고 그다음 저도 제대되어 오고 하니까 엄마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 그 강이 다 붙었잖아요. 안목가 그러니까 그 강에 나가서 물구멍 하나 파는 거기서 중국도 긁고 우리도 물 북한도 긁고 긁고 이렇게 긁거든. 거기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돈거리도 하고 그다음 또 그 초소해야 될 것은 걔네도 뭐 좀 찔러주고 그랬었는데 그 저는 엄마가 그냥 중국을 왔다 갔다 하고 그 자동차를 막 차들이 하고 집에 가니까 막 물건 이렇게 쌓여 있고 하더라고. 그래 그냥 그런가 했는데 그날 엄마하고 압록강에 나가서 아빠랑 이렇게 그 물기는 차고 나가 이야기를 막 하는데 다 이야기가 돌아서서 우리는 이쪽 북한 쪽으로 오고 아빠는 중국 쪽으로 이렇게 가고 하는데 그 압록강 뚝에 그 차 한 대가 오더라고. 그 여기로 말하면 보이부차. 보이부차 한 대가 이렇게 오는데 거기서 총을 맨 군인이 2명이 내리고 군관이 하나 내리고 우리가 올라왔는데 엄마 이렇게 잡고 잇눈을 다 싸매고 그 차에 실고 가버리는데 저는 너무 당황해가지고 뭐 이렇게 물어볼 새도 없이 그냥 눈 싸매고 데려가니까 그래 그 차 막 뒤 따라가는데 강동을 내려가 쭉 가니까 어딘지 해화동 쪽으로 가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분명 안전부는 아니고 보위부도 아니고 군대인데 그 다음 한 20일 동안 아예 연락이 없더라고요, 엄마가. 근데 아빠도 중국에서 봤잖아요, 지금. 그 광경을 다 봤는데, 지금 아빠도 어떻게 된지 모르고, 그래, 집에 사람 보내가지고. 근데 사람 보내도 저도 모르잖아, 아무것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고. 그 아빠는 지금 막 속이 타니까, 거기서 피신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한 20일 있다가 그 군관이 하나 집에 와가지고, 쭉 물어보더라. 엄마가 중국에 장사 다니는데 이런 사람 아냐고. 나는 군대를 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 그리고 어딘가니까 그 보위부 영창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성무동 쪽에 성무동 아니고 아니 그 보위 사령부 그 본부는 성무동 그게 쪽에 아니고 저 있었는데. 해화동 쪽에 보위부 영창 있잖아요. 영창 있는데 영창 분대 저리 내려갔죠. 감옥에 넣었지 그때 지구사령부 쪽에 내려가서. 거기 보위사령부 소속 뭐 그런 데인데 데려가서 거기다 놓고 엄마를 한 20일 동안 막 치조하다가 독감방에 놓고 치조하다가 지금 집에 와서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도 연결이 안 되는데 아빠를 보위부에서 작전 펼쳐가지고 가서 데리고 잡아갔더라고 아빠를. 아 중국에. 네, 바로 들어가서. 네, 들어가서. 그래서 아빠는 보위부에 데려가고 엄마는 그 군대 보위부 영창에 데려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 3인인데 일반인데 왜 군대로 데려갔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와서 말하는 게 엄마가 이래 사람들 만났는데 아니고 나는 군대 갔다 와서 아무것도 모른다. 솔직히 모르니까 그래 모른다고. 남동생도 자기는 모른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엄마가 왜 잡혔는지 이야기해 주겠다고. 왜 잡혔는가 하니까 그 이산자 가족이 찾아줬는데 남한에서 그 이산자 가족 찾아줄 때 저도 있었는데 거기 이산자 가족을 찾아줘서 우리 집에 와 있는지는 몰랐지. 그 여자가 함흥에 있는 그 여자고 이 한국에 이렇게 할아버지 이렇게 해서 통해서 찾아주고 돈을 받고. 근데 엄마가 막 그때 중국 장사 다니면서 그때 백만장자가 해산시에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 막 장사를 하면서 사기도 당하고 막 워시니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사기도 당하고 하다 나니까 그게 막 빚을 지고 하니까 사람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아무 일이나 지금 닥친 대로 지금 해야 되니까 중국에서 이거 찾아주면은 어느 만큼 주겠다 해서 함흥까지 가서 그 여자를 데려와서 만나진 못하고 전화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전화 통화만 시켜주고 했는데 보위부에서 그걸 어떻게 알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중국에도 이렇게 넘어가서 사사영자들 오래 했으면은 옆에 다 있잖아요. 이렇게 박아놓은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이
보이비다 말인 거예요. 남조선하고 이렇게 연결했다고. 연결해서. 그래서 그날 엄마를 데려가고 그 함흥에 간 여자도 가서 찾아서 다 같이 넣었는데 감방만 이렇게 따로 놓고 그리고 엄마를 독감방에 넣고 그 여자도 독감방에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치졸하다 나니까 근데 또 그때는 몰랐는데 후에 알았는데 엄마가 그 더군다나 군대 쪽에 간 게 그 김일성 하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부대 네. 쪽에 김일성 그거를 넘겼대요. 엄마가. 엄마가 그거를 나는 모르지 그거를 모르는데 엄마가 그거를 15건인가 뭐 20건인가 많이 넘겼대요. 그것 때문에 저쪽에서 더군다나 이거 한 건 했다고 지금. 그건 네. 간첩 제일로 보거든요. 김일성 화보요? 네, 김일성이 있는 거. 아무튼 네. 북한의 서책자나 출판물, 이 군대 뭐 정복이라든가 이렇게 넘겨보낸 그 간첩 요적지로 보거든요. 이 김일성 책자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보라고 군대 이제 아니에요. 군대 군대용으로만 네. 만든 네, 군대 군대용이기 때문에 대선전 출판물이 아니거든요. 다르다. 다르거든요. 아까 군사 기밀을 유출한 그렇죠. 거나 그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같죠. 혐의가 네. 씌워진 거네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영란 씨 이야기한 게 보위사령부라는 게 97년도에 양강도에 보위사령부 공률이 네, 대대적으로 맞아요. 들어왔습니다. 이때가 같은 그치. 시기네요. 네. 이때니 보위사령부는 뭐 하늘이 나는 새도 잡아 떨군다고 이렇게 김정일이 완전히 특권 그런 걸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진짜 저희 동네에서도 사람을 총살했거든요. 그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이 제명이 뭔가 하니 북한의 고리대인데 고리대하고. 북한이 남한의 안기부하고 연결돼서 뭐 소문도 어마어마하게 막 났어요. 지하 땅굴을 파놓고 거기다 식량을 저장해서 뭐 일단 남한에서 밀고 들어오면은 그 특공대들을 먹이는 양식을 풀려고 조치했다.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 많이 이렇게 민심이 완전히 소란하게끔 이렇게 만들고 사람들도 엄청 많이 죽이고 11명을 그 꼭대기에서 한 번에 총살했는데 저도 그날 가봤거든. 그 다 가라고 하자 무조건 뭐 가서 보라고. 공개 처형장소에 공개 처형하니까 몽땅 무조건 가서 사람들 보라고. 서집해야거든요. 그래 두 분이 갔는데 같은 현장에 계셨던 아니요, 거네요. 좀 제각기 조금 달랐지요. 네. 저는 그때 그 허부 거기, 저도 거기 어. 갔는데 11명 그때 쫙 세웠는데 뭐 거리대를 한 사람 무슨 그다음 뭐 중국 그 소다 있잖아요. 그거를 뭐 식용품을 공업품으로 해서 팔았다고. 그래서 또 그런 사람 11명 말도 이름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내 묶음을 해가지고 묶어놓고 총을 쏘는데 머리만 딱딱 쏘니까 이 머리 사상이 들렸다고. 머리만 쏘니까 머리를 쏘는데 그 머리가 총이 들어가니까 그 고춧가루 뿌려지는 것처럼 머리가 이게 다 날아나잖아요. 소리가 엄청 요란하고 그리고 그 막 뒤에다 그 기관차 대포 막 다 세워놓고 엄청 뒤에서 어마어마한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때 신발 공장 네, 맞아요. 그 서구동 비서. 그리고 네. 뭐 그때 다 11명 총살한 네. 정말 엄청 많이 이렇게 공개 처형도 네. 직접 보셨군요. 자, 그래서 조사 기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그쪽에서 6개월을 조사를 그렇게 받고 제가 중간에 면회를 이렇게 갔는데 밥을 갖다 줘도 보지도 못해요. 그럼 안 보여주죠. 공급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고 네. 자기네가 그냥 받아가지고 기업가 그걸 네. 받아서는 근데 엄마가 그때 말하기 밥을 한 번도 받지도 못하고 옆에 사람 다 주고 엄마를 막 고문하는데 막 나와가지고 한 3, 4일 동안 재우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고 막 판살로 때리고 막 이 무릎을 때리고 그리고 비판서를 계속 쓰라고 그 비판서에서 글이 하나라도 틀리면 또 다시 쓰고 했는데 계속 똑같이 쓰니까 엄마를 야 너 머리 좋다고 근데 군대 아들이니까 막 더 그래가지고 그럼요. 그리고 그때 미연에 가도 앞에가 보지도 못했고 그래 엄마가 3월 달에 그때 감옥에 갔는데 그 또 거기서 다 이렇게 아무튼 뻗치고 어찌고 해가지고 원래 총살한다 하면 이러던 게 거기서 뻗치고 해가지고 다 그게 밝혀져가지고 그리고 함흥 여자는 또나 삼흥 여자들은 뭐 그쪽 가서 그쪽 안전부에 넘겨가지고 그쪽에서 지역 보냈대요. 교화를 간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그렇게 돼 지역 있거든. 보내고 그리고 엄마는 그 군대 사람하니까 여기 사회에서 나와서 또 안전부에다 또 넘긴 그렇지. 거예요. 사회 사람이. 그러니까 그 안전부에다가 또 다시 이제 예심을 시작하는 다시 거죠. 시작한다. 그때부터. 그래 그때 보니까 엄마가 머리 이렇게 지금 언니 이렇게 머리 커트 찍도 하는데 머리 다 묶고 얼굴이 차타해가지고 살이 다 빠져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전부에 넘겨가지고 안전부에 또 다시 이제 예심을 시작하는데 아빠를 저쪽에서 또 잡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을 지금 갈라놓고 말이 맞는지 지금 그거를 지금 하는데 아빠는 저쪽 보위부에서 이제 다 해가지고
이쪽에 직결소에 넘겼다가 또 엄마가 끝나야지 같이 사건이 끝났는데 엄마가 안 끝났으니까 기본 엄마가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빠는 임차 끝났는데 엄마가 그냥 있고 그다음에 다 해서 사회에 있어서 안전부에 또 넘겨서 거기서 예심까지 다시 들어가서 이집트 지금 시작을 하는데 그 예심가 그 처음 맡은 사람이 그때 그 정치대학교 금방 졸업해가지고 한참 막 이렇게 막 성적으로 막 번째를 채려고 하는데 의욕에 불타는 네,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딱 맡아가지고 보니까 엄마 아빠 이름을 같이 써가지고 누구누구의 사건 자료 이렇게 이만큼 묶어가지고 왔더라고 집에. 그래 나는 그때 엄마가 이제 여기서 다 끝났으니까 이제 끝났겠지 했는데 또 다시 시작하니까 그게 막 너무 아찔해가지고 그리고 그때 또 일이 안 되니까 집이 도둑이 다 맞추고 그다음 그때 막 쌀이 한 킬로 잎쌀 50kg 할 때 50원 할 때인데 예, 변도를 계속 날라가야 되는데 집이 도둑 맞추고 뭐 다 가져가고 주머니 2,000원밖에 없었는데 그날에 그 2,000원을 입었던 옷에 그 돈이 있어가지고 다행히도 그게 남고 집에 오니까 다 걷어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는 쌍으로 온다고. 그런데 이게 도시락은 양쪽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미 대학에서는 퇴학을 당했고 그러니까 제 집 정치적을 나쁘다고 퇴학. 그리고 동생은 체육대학 다녔고 저는 교원대학 다녔고 둘 다 퇴학된 상태고 그렇게 해가지고 동생을 보고 도시락 나눠야 되겠는데 우리 하루에 한 끼만 먹는데 어느 끼를 먹겠는가 할까 동생이 자기는 이렇게 저녁밥을 먹겠다고 저녁 굶으면 잠이 안 온대요. 그래서 그럼 둘이 저녁을 먹고 하루 두 끼는 굶자 해가지고 도시락 이렇게 날아가고 그 애할머니가 그래도 애할머니가 계속 와가 해바라기 씨 팔아서 그 돈이 남은 거 갖다 주고 국수 한 사리 싸서 넣어주고 애할머니 그때 70 거의 됐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또 형제 중에 막내예요. 근데 그 큰아빠랑 저희 큰엄마는 큰아빠도 안전부 다녔고 큰엄마도 이렇게 부교원하면서 완전 고정하게 살았는데 우리 엄마만 유독 저랬다고 할머니가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다니다가 엄마가 예심가드가 다시 시작할까 엄마도 끝났겠는데 했는데 예심가에 들어갔는데 아빠도 거기서 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같이 그 감옥에서 그게 보니까 거기서 엄마가 신경이 돌아간 거예요. 정신이 막 이제는 다 끝났겠는데 아빠가 또 잡혀 들어오니까 이제 또 시작이 되는 네, 또 시작되지. 지긋지긋하셨던 거네요. 그러니까 아빠는 저쪽에 데려갔다가 엄마가 이렇게 들어갈까 합쳐난 거예요, 지금. 또 다시 지금 시작돼. 계속 제가 예심가를 도시락을 나르고 계속. 그래, 그 예심하는 사람이 너는 그 나이 한창, 애들하고 놀라 했는데 도시락 해서 들고 다닌다고.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그게. 그래서 그게 또 다시 시작돼서 아빠는 징역 5년을 그때 선고를 받았고 엄마는 정신 있게 돌았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돈도 벌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재판을 할 때 뭐 시안전부장, 검찰소장, 그다음에 시검찰소장, 재판소장, 그다음에 그 5명이 앉아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다 해가지고 그 예심원이 마지막에 다리가 너무 안 돼가 처음엔 자기가 막 하려고 했는데 지금 집이 너무 안 됐으니까 내한테 안전부장 찾아가라, 재판소장 찾아가라 다 알려주자. 그 사건을 하기 전에. 그래서 안전부장을 찾아가가지고 그날 엄마를 다 내놓는다더니 못 내놔가지고 4층 막 안전부장 방에 올라가서 제가 막 뭐래 했죠. 너 몇 살인가? 20살이라고. 사회주의도 어떻게 지키냐고. 사회주의도 엄마 아빠가 이세에 우리도 사회주의 지킬 게 아닌가. 둘 다 잡아.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고. 결국 꼬제비 뺏기 되는 길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보호종 설 사람 데려래. 나는 안 된다고. 그래서 엄마 아빠를 가서 데려왔죠. 근데 엄마 아빠도 안전부 있었으니까 그 사람을 알더라고요. 그래 엄마 아빠가 수표를 다 해가지고. 근데 집에 그렇게 해서 아파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이거 사건을 종결해야 되니까 그 검찰소장을 또 찾아가고 시안전부 부장 찾아갔고 재판소장 비 막 오늘 그 재판소장 그 앞에 가는데 집에 안 들여놓잖아요. 안 들여놔요. 비 막 오는데 거기서 기다려가지고 그 재판소장 온 거 제가 막 무릎 꿇고 울면서 막 말했거든요. 엄마를 어떻게 좀 해달라고. 아빠도 이렇게 지역을 오래 먹었는데 엄마까지 지역 가면 우리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 막 어디 자기 혼자가 하는 게 아니고 내일 이렇게 5명이 결정나는데 일단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나쁜 쪽으로는 안 갔으니까. 그리고 일단 담당 예심원이 이제 어떻게 쓰는가에 또 달려있대. 예, 근데 예심원이 선처를 바랍니다 하고 썼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엄마가 그 다음날 할 때 기각이 난 거예요. 엄마 사건은. 그렇게 해서 엄마 사건은 끝나버리고 아빠는 5년을 형을 받았고 그 또 지역가한테 정거리를 회사는 또 정거리를 갔는데 그 들어가는 데서 이렇게 막 설사랑 하면은 그 항문이 뭐 3도 4도 열리면 퇴소돼가지고 다시 오잖아요. 그래서 개요 책임자 또 막 가가지고 제가 돈을 얼마 주고 또 술도 주고 해달라고. 그래 그 개요 책임자가 내가 계속 면회 다녔으니까 아니까 알았다. 그래 가서 아빠를 들어가기 전에 설사약을 먹여가지고 거기서 퇴소된 거예요.
그래서 와서 다시 집을 오는 게 아니고 병원에 시병원에 그 다 따로 그 제수들만 그 있는 그 칸이 있거든요 4층에 거기를 아빠를 데려가서 거기서 아빠가 병원 생활하다가 그 이게 그 감옥에 있던 기간도 다 쳐주잖아요 그 안에서는 치워주지.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나와서 조금 얼마 있다가 바로 추방을 간 거죠 그 위에 또 그래서 아무튼 그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양쪽으로 다니고 법관들을 찾아다니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 인생에서 제일 힘든 때겠어요. 신경전으로 진짜 배고픈 것보다 그럼요. 이게 신경전 더 스트레스 받고 누구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렇다 돈이만에 돈을 내밀 수도 없는 거고 그때가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또 추방을 갔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1년 정도 조사를 받고 아버지는 5년형을 받았다가 네. 이제 병원에 나와 계셨고 네. 그다음에 어머니는 정신적 기각. 스트레스로 네. 인해서 이제 정신 환자 진단을 네, 받고 네. 감옥 생활 못한다 판정을 네, 받아서 네. 나와 있었는데 네. 여기가 끝이 아니고 추방을 간 네, 거예요. 네. 추방도 알려준 게 아니고 갑자기 새벽에 5시에 막 차를 들이대가지고 대학생들 그때 막 동원됐거든요. 그 할 때. 추방은 안 알려줍니다. 네, 알려주면 문을 채우고 도망쳐 가버린다고. 네. 아니면 안 집을 알려줘요. 팔아버리잖아요. 그때 예. 집을 팔아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몰랐는데 갑자기 그래서 우리도 추방 가면 어쩔까 했는데 차가 막 아니나 새벽에 다를까. 네. 와가지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데 보니까 그 풍소에 신명리라고 해산에서 한 350m 네, 그렇게 되죠. 그런 고란에 진짜 청소골 같은 고란에 이렇게 갔는데 그 맨 땅에다 내려놓고 그 사람들은 가버리는데 집도 없고 아무것도 거기 없는 허공 이런 9월 달에 지금 갔는데 그래 그 관리 현장에 올라가가지고 어느 작은 그 집 방안을 하나 뺏어주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그때부터 살기 시작. 그래도 그때는 가족이라도 다 모여 있으니까. 그럼. 예.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남동생이랑 네. 넷이서 그래서 있었는데 거기 우리 뭐 농사 짓는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거기서 또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막막해가지고 엄마가 배원재간이 밀수하고 중국 다닌 거니까 또 해산이 나가지고 그다시피 네. 도시 생활만 해오던 네. 분인데 농사일을 할 수가 있어요? 못하지요. 네, 그리고 못하죠. 풍서나 풍산 그쪽은 감자만 네. 밀버리 감자만 심는 것이에요. 그리고 엄청 춥고 그리고 네. 농사라는 게 여기 남한 농사처럼 기계 농사가 아니고 손으로 네. 이렇게 손으로 허밀로 타자하고. 하는 농사인데 뭐 해봤겠어요? 나의 처음으로 못해. 나가봤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도 일부 시선적으로 또 추방자 가족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받는 이런 게 엄청 심하거든요. 뭐랄까 물 위에 뜬 기름처럼 사람들 속에 휩쓸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박탈감이 있어가지고 네. 사람들 자체가 잘 받아주려고 안 한단 말이. 왕따 그렇죠. 받아줬다가 네. 자기들도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르니까 또 안 받아주는 거네요. 네,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감시를 하고 거기도 또 감시하는 사람이 당연히 감시하지요. 뛰는가 해가지고 또. 담당 보안원의 임무는 이 추방자, 그 다음에 체포 처단자 이런 동향 장악을 일일 장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어머니가 그또 또 엄마가 밀수를 시작하신 또 거네요. 회사에 나와가지고 그 옛날에 중국에 그 다니던 대방 그 집 진짜 그 집 정말 조선족인데 괜찮아요. 그 집에서 우리가 수방 다 된 걸 알고 그래 엄마가 또 중국에 건너가고 난 한 번도 그걸 못 해봐. 엄마 또 건너가고 그 집에 좀 도와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뭐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다음 저희가 살던 데가 고추 농사가 잘 됐어요 그쪽에 추운 것이, 네. 네 고추 농사가 신명리가 고추 농사가 잘 되는 데인데 거기 특산물이 그러니까 고추죠. 그래서 그 우리 가을 내기 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밀수에서 물건 받아서 집에 가져가서 봄날에 이렇게 뭐 이렇게 쭉 늘어놓으면은 가을에 그 10배를 받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네. 봄날에 한 값이 한 킬로 받을 가격 찍고 봄날에 돈을 네. 낸다면 한 킬로를 줄 돈인데 이게 나한테 돈이 없으니까 내가 선물로. 가을에 가을 줄게 거지 말하자면 할 때. 예상이지. 네, 네. 가을에 줄게 하고 가져가면 10킬로를 줘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가을 내기거든. 그러니까 시내에서 네. 필요한 네. 물건, 그러니까 입쌀이면 입쌀을 봄날에 뭐 10kg를 누구 집에 줬으면은 나중에 이제 가을에 100kg를 줘야 된다고요? 입쌀을 받는 게 아니고 입쌀이 안 되니까 거기는 그 고추가 기본이니까 고추로 무슨 뭐 100kg를 받던지 뭐. 그렇게 예. 기준 정해놓은 네, 그래서 가을에 이제 농사가 다 되면 그 고추, 빨간 고추 있잖아요. 김장고추. 그거를 받아가지고 말려서 해산에 또 가지고 나가. 그때 고추 한 킬로 120원인가 할 때거든요. 그것도 가지고 나가 팔고. 그러니까 저희가 땅이 없잖아요, 일단은.
다 개별 땅이 조금씩 있는데 없으니까 농사를 지어 먹지 못하니까 이게 중국과 밀수해서 그걸 가져다가 중국 물품 쭉 늘어놓고 가을 내게 그거 받아가지고 또 쌀로 바꿔 먹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보천 쪽으로 보천에 고모가 있는데 고모는 그 보천에 좀 터가 있어가지고 이사를 오라고. 그래서 풍서보단 보천이 시내가 더 가까우니까 가깝고 많이 밀수하기도 가깝지. 하라고 하니까. 보천은 뭐 4, 50리 길이니까 이쪽 풍서는 350리 정도 되고 그래서 보천에 또 넘어와가지고 그때부터 보천에서 시내가 더 가까우니까 그래.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다가 나중에 여기로 오게 된 거죠. 그 보천이 김일성이죠. 마적질했다는 보천. 보천 버전투. 보천 버전투. 보천 네. 버전투. 네. 탈북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뭡니까? 이제 그렇게 사시다가 어떤 동기가 있었을 거 네, 아니에요? 여기로 올 생각도 그때는 못 했을 때고 한국을 원래 꿈도 못 꿨는데 저희 엄마 이렇게 짜게 바지 때부터 같이 이렇게 지나던 친구가 그 고난의 행군 썩 전에 큰 딸이 먼저 이게 한국을 왔는데 그 딸이 엄마하고 그 나머지 그 집도 그러니까 딸 둘의 아들 하나인데 그 딸 둘하고 엄마하고 같이 데려갔어요. 아빠는 네. 이미 전에 사망을 했고. 근데 그 아들 하나를 못 데려갔는데 걔가 좀 뭐랄까 애가 좀 살벌해가지고 그날 다 넘어간 혼자 어디 가가지고 잡지 못해서 못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걔가 계속 걸리잖아요. 그러다가 연락하다가 우리 엄마 그 중국에 다니는 집에 전화해서 우리 엄마하고 좀 연결을 해달라 해서 연결을 했는데 자기 아들을 좀 찾아달라고 지금 교화소에 가 있대. 걔가 증산 쪽에 가 있는데 사람 자꾸 보내면은 돈을 자꾸 달라고 면회 갔다 왔고 살아있다 한다고. 근데 엄마는 지금 돈만 자꾸 보내니까 믿음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 보고 좀 알아봐달라 해서 알아봤는데 죽었더라고요. 어쩌냐. 그러니까 면회를 오지 못하니까 굶어서 굶어서 네.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 찾아준 사람 살아있다 계속 돈만 받고 정말. 그래서 죽었다 하니까 이 엄마 친구가 여기 오라고 여기 온 브로커비 다 대주겠으니까 중국까지만 건너오라고 그럼 어차피 우리도 지금 추방 가고 했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살겠냐고 그리고 여기가 친구도 같이 있고 오라 사람이 그립다고 오라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해산에 다 내렸던 길인데 집에 올라 못 가고 집에도 그 보천에도 또 감시하거든요 거기도. 근데 아빠 데리러 갔다 단번에 또 다 없어지면은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고 아빠는 나중에 내려가자 하고 우리 셋이 내려와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에 어디 장백 어디까지 건너오라 해서 연락을 받고 그날이 구구절날 돼가지고 갑자기 넘어간 거죠. 아버지한테는 전혀 안 연락도 알리고 못 하고 연락도 갑자기 못 그냥, 하고 갑자기 넘어가가지고 여기 오다 나니까 1년 딱 걸리고 한어서 나와서 바로 아빠를 찾아가지고 돈도 몇 번 보내주고. 그럼 이제 어머니가 제일 먼저 탈북을 하자고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엄마가 예 그럼 이렇게. 영란 씨랑 동생 반응은 어땠어요? 어차피 저희는 그 농촌에 붙어 있으니까 뭐 여자는 시집을 가야 농촌에서 이거 빼갈 수 있고 예, 남자는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농촌에 이제 뿌리를 박아야 되니까 근데 농촌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계속 이게 시내에서 살다가 근데 동생도 또 그때 군대를 갔다가 탈영해 왔거든요. 이게 군대를 갔는데 저희가 추방 가면서 군대를 갔는데 저희는 어디 간지도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우무적으로 남자는 가야 되니까 추방자도 갔는데 그래도 군대는 네, 보내줬네요. 우무적으로 가야 보내줍니다, 되니까 그거는. 가는데 네. 이렇게 동생이 탈영을 해왔는데 너무 죽을 것 같아서 왔는데 보니까 이렇게 쌀한박처럼 이렇게 된 비밀기지에 들어가 있었다고 거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자기네 그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죽은 무덤도 막 밟고 이렇게 다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군대 애들이 봄날에 풀이 바닥에 나면 그 풀을 다 뜯어먹어 풀이 없대요. 배고파가지고. 그리고 같은 사람들 죽은 무덤을 보면서 다녀야 되고. 그래서 생각한 게 초소를 9개를 걸쳐놔야 되는데 거기를 이렇게 쌀한바 같은 군사기지 들어갔는데 생각한 게 내가 여기서 이러다 죽겠구나. 차라리 죽더라도 한번 탈영이라도 해보고 다시 죽던 한이 있더라도 탈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나오면서 비 오는 날에 그 맷집을 통과해가지고 오면서 입은 옷을 다 팔아가지고 빵하고 기차를 타야 되는데 기차표는 못 타니까 먹을 거 빵만 이렇게 해가지고 신우주역 쪽으로 나와서 기차를 탔는데 친구를 기차관에서 만났대요. 같은 걔가 우리 집에 와서 알려줬거든요. 걔를 만났는데 탈영했으니까 지금 계속 숨어 있어야 되니까 화장실 들어갔다 어디 계속 이렇게 경무관들 때문에 순회하거든요. 네. 기차 안에서 경무원들 피해서 예, 숨어 잡히면 또 가야 되니까. 거슬려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자강도까지 와서 거기서 잡혔더라고요. 어쩌나. 그래서 거기서 전화가 와서 오라고. 그래 엄마랑 같이 갔는데 완전히 사람 형체도 못 알아보게. 완전 목도 막 열었고 엄마가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집을 데려가서 조금 하다 하면 안 되는가 하니까 거기서도 딱 보고 다 죽게 됐으니까
데려가라고. 그리고 그 군대에다가 다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집이 어디 찾아가라고. 그렇게 해서 동생을 집에 데리고 왔는데 동생이 죽어도 다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막 이제 가면 자기는 죽는다고. 차라리 집에서 죽는 게 낫다고. 안 가겠다고. 그래서 엄마가 그 군사동원부에 막 사정해가지고 해서 감정제대를 해가지고 그 또 감정제대 해야 될까 또 가서 이거 다 이거 신체 검사 다 하고 그렇게 해서 감정제대 해가지고 동생 제대시킨 거죠. 자기는 죽어도 못 가겠다. 차라리 집에서 죽겠다고. 군대 복귀했으면 또 군대 감옥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탈영했으니까 네. 네. 감옥도 가야 되고 10년을 채워야 되는데 그 생활이 얼마나 말 안 힘들었으면 했고 막그 쌀한박 같은 그 풀이 나오면 다 뜯어먹고 없다 저는 그 말 들으니까 막 진짜로 그때가 이제 2005년 9월 28살 때인데요. 저희가 탈영이 아니고 탈북할 네. 때가 네. 2005년.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네. 남조선 가자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가 전화 왔는데 저희 다 아니까 이렇게 살지 말고 가자고 가다 죽던 살던 가보자고. 처음에 막 겁은 나죠, 솔직히. 그렇지. 그래서 그 정재집 가서 보였거든요. 정치는 집에 가서 네. 잘 보인다 해서 네. 위원회에 있는 집에 네. 갔는데 그 분이 저희가 장사를 가려고 하는데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어떤 거고 하니까 방향을 남쪽으로 가라고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좋고 이런 기아집이 보이고 물고기가 맑은 물에서 이렇게 헤엄쳐 다니는 형상이 보이니까 그쪽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신심이 생겨가지고 기운이 생기고 알고 말하는 건가? 용기가 생기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이게 점을 잘 본다고 누가 알려줘서 갔는데, 그러니까 이 점이라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또 어떤 때는 또 맞을 때도 있으니까. 마음이 불안할 때는 그럼 이제 어떤 의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기대고 근데 싶은 것이 진짜 있어야 저희가 되는데. 마지막 길을 선택했는데 그분이 또 그렇게 말하니까 어머 뭐 가자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성공해서 왔잖아요. 뭐 잘 굴러가라고 달걀도 먹고 뭐 절차가 생달걀. 생달갈은 게 삶은 달갈 때 저희도 나올 때 네. 나올 때 다 들어가라고. 그렇게 해갖고 나오거든요. 저희도 용란씨처럼 어디 좀 보는데 갔댔어요. 가니까 이제 용란씨 딱심 우리 어디 좀 장사 떠나려 하는데 잘 되겠는가 좀 봐달라 하니까 괜찮다고 법도 물러선다고 아무 일에도 다 괜찮으니까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저희도 용기를 내서 떠났어요. 그것도 많이 도움됐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네. 시절이고요. 네, 또 네. 근데 그 사람이 나쁘다 하면 저희가 가지. 무서워서 그런데 일단은 죽든 말든 일단 떠나자고 결심했는데 또 그런 말 들었으니까 가자고 그래서 이게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 그렇죠. 할 수 있는 건 다 다 해봐야 해보고. 되잖아요. 네. 일단은 저질러 부정탄다는 일은 다 일단 하지 말아야 되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 9월 28살 때 이제 드디어 강을 넘으신 건데 참 좋은 다 이제 나이에 다 매수를 다 한 건가요? 브로커가 그러니까 그 군인들은 아니, 그러니까 넘어갈 때는 그 중국에서 옛날에 이렇게 그 친구분이 중국까지만 오라 했으니까 북한에서 중국 오는 건 책임 못 지니까 중국까지만 오라 했으니까 엄마가 이전에 그 대방하던 그 분하고 그때 통화해서 우리 미시쯤에 가면 좋겠니까 뭐 전지를 이렇게 뭐 3번 번쩍번쩍 하면 넘어가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해가지고 그날 또 비가 막 와가지고 딱 맞췄네. 그렇게 해서 넘어가서 저쪽에서 사람이 왔으니까 이렇게 전지를 3번 이렇게 해서 사람이 왔구나 하고 완전 깡짜는 이 초서도 돈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2005년 때문에 지금과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라는가 철조망을 안 치웠거든요. 맞아요. 이때 그냥 철조망을 안 나가면 치웠습니다. 그러니까 쳐서 순찰 시간 그것만 비우는 극복하면 시간만. 그냥 쭉 날아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은 철조망을 쳤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지금 뭐 CCTV도 설치했다고. 네. 그 이제 깡도강을 하신 네, 거예요. 그때 줄 돈도 초섭이 줄 돈도 없었고 그냥 그 시간에 마차 무조건 가자 해가지고 하는데 강물이 막 불어가지고 난 넘어가다 못 넘어가겠다. 너무 물살이 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어디 강부 쪽으로 넘어가고 시멘트 공장 있는 그쪽으로 넘어가는데 물폭이 근데 물살이 막 세고 깊고 그다음 물길을 알아야 되는데 물길을 모르니까 그냥 막 허망되고 지금 뭐 주부도 없고 그냥 셋이 손잡고 지금 막 신발 다 잊어먹고 그렇게 하고 일단 저쪽에 사람 나와서 무조건 저기까지는 가야 된다. 그래서 엄마를 가운데 세우고 둘이 내 동생이 앞에 서고 내가 뒤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데 신발 다 뺏겨서 나 그거 막 넘어져가지고 물 다 먹고 막 빠져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막 엄마 건지고 물에 사람이 빠져 이 머리를 잡아당기면
이게 일어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여기를 나를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막 잡아당겨가지고 저쪽에 사람 나와서 바로 거기서 차 타고 들어가가지고 한 달 동안 거기 숨어 있었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강 힘들었겠어요. 건넌 데까지 했고요. 네. 강 건너서 중국에서부터 캄보디아 거쳐서 이제 한국에 네. 오신 얘기는 2부에서 마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탈탈탈 한영란님 편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탈북하면서 힘들고 아팠던 기억을 탈탈 털어드리는 탈탈탈입니다. 이제 한영란님 편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부에서는 이제 막 강을 건너시는 데까지 했습니다. 네. 이제 대방을 만났습니다. 네. 어떻게 됐습니까? 만나가지고 옷이 다 젖은 채로 그 차를 바로 타가지고 그 대방에 안내하는 집으로 가가지고 이제는 한국에서 오는 브로커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집에 도착해서 한국에 전화를 했거든요. 저희가 중국에 왔다고. 저는 빨리 거기서 떠야 되니까. 근데 알았다고. 했는데 한 10분 있다 전화 온 게 지금 그 장백 쪽이 너무 멀어서 브로커들이 서로 가기를 싫어한다고 그쪽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거기서 기다리는데 저희가 그 있던 집이 땅집 있잖아요. 아파트 안에 처음에 그 땅집에 있었는데 막 밖에서 이게 막 그 경찰 그 차 막 소리 막 나면 막 겁이 나가지고 막 뛰어나가지고 대주일이 막 숨어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전화한 게 또 한 10월 더 기다리래요. 아이고. 그런데 그게 지금 땅집은 어디 피할 데가 네. 없잖아요. 그렇지. 지금. 그래서 엄마가 야 이게 무서워 뭐 있겠다고. 그 엄마 그 다니던 집에 또 전화를 해서 그 집은 아파트였거든요. 그 성우동에 그 바로 앞에. 그러니까 아, 아침에 언제 건너왔는가 하고 그래 애들 다 데리고 왔는가 하고 다 데리고 왔다가 우리 집에 오라. 그 집은 아파트 5층인데 밤에 데리러 와서 그래 그 집에 그 다음부터는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조금 좀 낫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달 조금 지나서 이제 브로커가 온다고 준비하라고. 아이고 오래 계셨네요. 네, 거기 장벽에 서로 안 들어오겠다, 무섭다 안 귀찮네요. 들어오겠다고. 정말 그 오래 난장소서 있었다.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씩 어른이니까. 근데 애가 없는 게 다행이라고. 그래도 애기가 없으니까. 그래 데리러 온다는데 새벽에 왔더라고요, 데리러. 그러니까 저희가 9월달 넘어가 한 달 있다가 북한이 10월 한 20일 눈이 우리인데는 눈이 오잖아요. 눈이 10월 한 내 동생 생일이 10월 중순 때인데 그때는 꼭 눈이 왔거든요. 그다음 그때 김장 이제 막 그날 그런데 눈가루 막 그날에 날리는데 지금 데리러 와한 거예요 새벽에. 그래 지금 갈 땐 지금 여름 옷 다 입고 갔는데 그 집에서 지금 주는 옷을 대충 입고 지금 만장초소 쭉 가다가 거기서 내리라고 초소하기 전에 내려서 그 마을을 이렇게 돌아가지고 오고 차는 먼저 앞서가 있고 다시 타고 그렇게서 밤새 이렇게 가래 잠이 어찌 못 안하니까 연길까지 들어왔는데 어미부가 눈이 하얗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연길에 와서 거기서 또 브로커 만나서 우리를 또 인계해주고 또 거기서 또 목단강까지 거기서 또 인계해주고 이렇게 가면서 마지막에 그 이 베트남 쪽은 더운 지대로 마지막에 오니까 거기 와서 이 강을 건너면 베트남이라고 근데 말을 모르니까 그 남방 쪽으로 어쨌든 내려갔는데 그 안에서도 감히 기차도 몇 번 바깥하고 기차도 또 타면 기차도 타면 남방 쪽으로 기차를 타고 쭉 가더라고요. 근데 몇 번 기차도 바깥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끝이고 여기서 이제 강을 건너면 베트남 사람이 거기 또 나와 있는데 그 보니까 강이 이렇게 배를 타고 쭉 가니까 베트남인 거예요 밤에. 근데 그쪽도 사람 나는데 그 다음부터 베트남 사람이 나왔지. 지금 중국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계속 가다가 근데 저희는 또 중국말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 이번에 어디까지 왔구나 그럼 또 한국에 전화 바꿔주고 이 사람 따라서 또 어디까지 오나 또 바꿔주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돈은 또 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돈을 넘겨받고 우리 보내고 그래서 베트남에 지금 왔는데 이렇게 이 모자 이렇게 그 쓴 사람이 거기 나와 있더라고. 근데 베트남은 이게 이게 수단이 오토바이를 많이 그렇죠. 오토바이 많이 타고 다니죠. 오토바이 뒤짐 한 명씩 오토바이 석 대가 나와가지고 그 뒤를 쭉 어디를 가다가 하룻밤 또 어디서 자고 또 거기서 사람 불러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오토바이 타고 막 가다가 또 어느 집 가서 자고 그렇게 가면서 계속 보다 나니까 이제 그 베트남에서 캄보디아 이제 국경 넘는 거예요 지금. 캄보디아 넘는데 거긴 또 강이 아니고 이런 논밭 있잖아요. 논밭을 막 뛰어넘으니까 캄보디아인 거예요 그쪽에. 근데 지금 말을 모르니까 이 사람 자기가 막 뛰면 뛰고 자기가 앉으면 앉고 말하지 말고 자기가 엎드리면 같이 엎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동작으로 이렇게 다 하는 거. 그냥 알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오면서 밥을 먹는데 그 베트남 쌀이 완전 이렇게
우리 북한만 알랑미 알랑미, 같은 베트남, 예, 예. 라오스 그쪽이 다 알랑미. 알랑미 같은 거 하는데 있었지. 막 못 먹겠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어쨌든 뭐 주니까 먹으면 이렇게 따라왔는데 음식이 느끼해가지고 그다음 지금 이제 여기를 건너면 캄보디아 들어간다고. 거기서 또 사람 또 바뀌었지. 그다음에 이제 논밭인데 그 앞에 사람 막 걸다 이렇게 전지불 쫙 이렇게 비치니까 자기가 딱 앉은 우리 또 이렇게 앉고. 근데 우리는 괜찮은데 엄마 때문에. 그다음에 논밭이 막 신발 소리 나까 또 신발 보고 맨발로 그 발이 막 찍히면서 그 카메라 넘어가는데 캄보디아 왔더라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느 집에 가 또 두 밤을 잤어요. 자니까 또 사람이 데리러 와서 이게 마지막인데 근데 그 또 캄보디아 가니까 우리 중국에서 그 어느 사람 우리 옷 다 싸 입히려가지고 옷을 다 사입고 그 중국은 또 추웠으니까 그때 눈이었으니까 겨울옷 다 사입는데 베트남 쪽은 더운 거예요. 그죠? 이게 또 다 벗어야 되는데 그게 또 짐이 되잖아요. 그다음 베트남에 넘어왔는데 그 사람 그 짐 자기를 다 달래. 그래서 그 사람 다 줬지. 근데 거기는 그 옷이 정말 비싼 옷이지 그게. 그래 다 주고 짐을 간소화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와서 지금 이 벼밭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갔는데 캄보디아 가서 이틀 밤 자고 또 데리러 와서 여기서 이제 여기 마지막이라고. 그래 타고서 갔는데 그 한국 대사관 앞에 있잖아요. 그 앞에다 내려놓더라고요. 저를 저기 뛰어 들어가라고. 그럼 이제 중국에서 캄보디아까지 그냥 한 번에 쭉 직행으로 네, 가신 네. 건데 그러니까 중간에 뭐 위험한 상황은 없었습니까? 그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오다 나니까 혹시 중간에 검열이라 하면 위험한 상황은 있죠. 근데 그 목단강에서 들렸을 때 그 기차에서 그 기차 타기 전에 검열하는데 저희는 괜찮아요. 동생이 아무래도 남자인데 이렇게 청 위에 옷을 입혔는데 딱 알렸나 봐요. 좀 그게 부자연스러운 몸에 안 붙은 옷이니까. 이게 주민번호를 대라고 하는데 어쩌냐. 그다음에 심장이 떨려가지고 근데 엄마하고 난 먼저 통과하고 동생이 지금 브로커하고 이렇게 뒤떨어졌는데 그니까 지금 브로커 이렇게 봤죠. 엄마 어떻게 할까 지금 근데 브로커가 북한에서 왔다고. 얘가 북한에 사는데 일하러 왔다고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일하는데 데리고 가는 길이라고. 그 중국 돈 300원을 꺼내서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걸 받고 가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그날 너무 막 심령 감수했죠. 그래서 다행히도 그 사람 그래도 그 돈을 꺼내줄 생각했으니까 브로커가. 근데 브로커가 생각 못하면 그냥 뭐 어떻게 하지를. 네. 근데 북한에서 왔다고. 근데 그 사람이 조선 사람 아닌가 저리 물어보는 게 동생은 조선 아닌가고. 그 보면 딱 스타일이 알리거든요. 여자들은 뭐 난 가서 막 염색도 하고 지금 데려가느라고. 새를 좀 하는데 남자들은 근데 어찌가 아무리 입혀놔도 그게 이게 몸에 어깨랑 붙지 그렇죠. 않으니까. 그런 옷이 입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조선 아닌가고. 그래서 맞다고 북한에서 하는데 내가 일자리 지금 내가 데려가는 길이라고. 그래서 300원 꺼냈어. 거기서 풀려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심장 졸이면서 지금 이게 증명서 보자 할까봐. 그 침대에 있는 그 기차 1층 거기 있는데 막 겁이 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면서 숨은 졸이고 왔지만은 근데 그 오면서 그 우리 그 데리고 오는 그 언니가 그 엄마 딸이 한국에 이렇게 기독교 다니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때는 교회가 뭔지 몰랐잖아요. 북한에서 나쁜 놈이라고 배웠으니까 미국 선교사는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배워가지고 근데 막 위험할 때 하나님 저를 좋은 길로 가게 인도해 주세요. 계속 빌래 그렇게 그건 무슨 소린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만약 정말 위험한 상황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 계속 마음속으로 빌라고 하더라고. 그래. 그게 하나님이 뭐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막 급할 때마다 자기가 자연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그 말이 나와요. 막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 도와주 우리 엄마도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아무튼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캄보디아까지 와가지고 그 한국 대사관 앞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한 달 반에 장백에 있고 그다음 그냥 이렇게 왔죠. 네. 절실하면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절실하니까. 이제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 앞까지 왔습니다. 네. 거기서 저기 뛰어 들어가라고 딱 보니까 한국 대사관이라고 써들어. 그냥 저기만 들어가면 끝난다 해가지고 저는 뭣도 모르고 그 차에서 내리자마자 근데 그 캄보디아에 또 북한 대사관도 있거든요. 그게. 그럼 캄보디아. 캄보디아 이게 사이가 북한이 좋잖아요. 그건 알아서가 막 겁이 나는데 지금 중국은 벗어나서 마음은 나는데 그 캄보디아에 들어가도 북한 대사관이 있으니까 그게 막 겁이 나는데 저기로 들어가라고. 그래 지금 신발 거기서 다 막 잃어버리고 지금 그 집에 와서 그 집 끌개를 막 신고 그러고 지금 들어갔는데 한국 대사관 들어가니까 그 보조선 사람 딱 보니까 탈북자니까 그런 신뢰가 많으니까 그냥 들여놓더라고요. 그래 들어가서 그 한국에서 그 온 사람 나와가지고 언제
중국, 한국에 처음에 북한에서 넘어왔고 여기를 어떻게 왔냐고. 그리고 쭉 이렇게 이야기했죠. 북한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있다가 먹을 걸 주고 그 전화해서 차가 왔는데 그 차를 타고 가라고 그래 따라가니까 그 교회 목사님 그 집인데 집을 그 캄보디아는 보면 좀 잘 사는 집을 하나 통째로 1층 가지고 있고 울타리 쭉 있더라고요. 철판으로 친데 거기를 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거기 지금 북한 사람들이 100명이 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니까. 네. 그래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또 가라니까 따라갔는데 지금 들어가니까 캄보디아 막 38도 완전 서해도도 땀이 막 줄줄 나는데 그러다가 다 반바지 입고 민소매 입고 지금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뭔가 다 북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 이제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마음 났구나 하고 그다음 거기 들어가니까 그 목사님은 뭐 안 계시고 거기 그 집사님 좀 보는 그분이 있는데 들어와서 들어가고 뭐 이름 다 줬고 뭐 이게 언제 탈보가 다 줬고 그리고 지금 여기 100몇 명이 있는데 한 달에 무슨 한 주일에 무슨 2번을 뽑는데 한 번에 5명씩 그럼 니네 순서가 아직 멀었다고 기다려야 된다고 근데 그게 이제 잘 나갈 때는 매주 빠지는데 또 뭐 이렇게 북한에서 행사했고 뭐 이렇게 올 때는 공항이 못 나가니까 그때는 또 막히니까 한 달에 한 번 빠질 수도 있고 미네 못 빠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순서를 100몇 번 기다리다 나니까 쭉쭉 빠지면 괜찮은데 그때 또 한 달인가 또 멈췄다가 또 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6개월 있었죠 거기에. 굉장히 길게 계신 거네요. 네. 6개월 있고 거기서 여권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거기 공항이 이제 자기 순서가 됐을 때 우리도 가족이나 한 번에 같이 빠지니까 저희가 올 때 7명인가 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천공항에 들어왔죠. 네. 비행기 타실 때 느낌 어땠습니까? 그때는 일단 한국까지 가야 마음이 놓이니까 뭐 좋고 나쁘가 없고 그냥 그 공항에서 이렇게 다 검열해서 들어갈 때도 한국 그 대한민국 여권을 가졌는데 여권이 이제 처음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막 겁이 나고 그다음 그게 진짜 내 국적이 아닌데 그다음 그 캄보디아에 또 북한 거기 있으니까 이 공항에서 나 손 덮치면 어쩔까 그 걱정이. 그리고 한국 와서 한동안은 그 중국에서 그 공안 그 막 그 찻소리 그게 계속 꿈에도 막 들리고 그게 여기도 막 차지나 그 소리가 나 막 벌컥 심장이 벌렁거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근데 비행기 타니까 제일 뒷칸에 맨 마지막 막 칸에 저를 이렇게 앉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국 들어오니까 새벽이 그게 한 4시인가 5시인가 새벽에 딱 도착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해서 아 이제는 한국 왔구나 했는데 여기서 또 이제 어떻게 할지 그건 또 모르잖아요. 그건 다 걸쳐봐야 하니까. 그래 왔는데 국정원에서 딱 나와 있더라고요. 나가니까 이거 다 검열하고 국정원에서 그 까만 그 스타렉스 그걸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래 탔는데 새벽이니까 지금 어디 가는지 또 모르고 그냥 타고 그게 한국에 그 다음에 4월에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그때가 이제 2006년 4월 29살 때. 네. 공항에서 받은 느낌은 어떠셨어요? 공항에서 딱 내리니까 아 이게 한국 이제 왔구나 하니까 마음이 놓이고 공항이 처음이니까 이렇게 어레어레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막 신기하고 근데 새벽 비행기가 별로 사람은 그때 없었고 그래요? 네. 우리가 나올 때는 새벽에도 엄청 많더라고요. 아, 우리는 그때 별로 사람은 없었는데 어쨌든 내리니까 막 뭐 다 신기하죠 일단은. 그다음 저희는 중국에서 살아봤으면 또 모르겠는데 직행으로 왔으니까 예. 그게 막 더 신기하고 해외라는 게 지금 처음인데 오면서 지금 중국 비행기도 처음이지. 비행기도 처음이고 오면서 지금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세계 여행하면서 왔으니까. 그래 한국에 딱 내리니까 공항도 막 어리어리하고 멋있고 근데 국정원 사람들 딱 나고 또 겁이 나더라고 거기서 긴장하게 되지. 거기서 아 저기 안 기쁜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 나는 엄마 때 그 보이부 때문에 너무 그걸 해가지고 아, 저기 안 기쁜가 또 저기 잡아다가 어찌지 않는가 막 그런 생각도 하고 근데 일단 뭐 왔으니까 그래서 스타렉스 내려가지고 스타렉스를 탔는데 날이 푸름푸름 이렇게 밝아오는데 4월 달이니까 이게 산에 벌써 보니까 이 풀들이 풀이 다 하잖아. 그걸 보는데 뭐 너무 마음이 막 시원하고 그 풀을 보니까 북한은 산이 풀이 하나도 없거든요. 산을 올렸다 보면 다 벌거벗은 산이고 다 색깔도. 근데 여기는 오니까 벌써 공항에서 내리면서 국정원 오는 길에 이게 양옆에 것도 파랗고 숲이 우거지고 그거 보니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때 완전 신세계로 온 것처럼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때 그 인상이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상추랑 쌈이랑 보면은 네. 막 기분이 이렇게 힐링되는 거예요. 그런 녹색. 거. 네, 녹색. 녹색들이 너무나 힐링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체 검사 받으러 가시고요. 그렇게 하셨죠? 국정원 들어가서 이제 가족이라도 다 갈라놓고 독감방에 이렇게 독감방 하나씩 떡방에. 예, 떡방에 이렇게 하나씩 있고 거기서 다 신체 검사하고 그다음 그렇게 신체 검사했어요? 음. 그 전에 먼저 그러니까 들어가서 먼저 피검사랑 뭐 이런 건 다 하고 열이 난지 그것도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정원에서도 이렇게 간마다 이렇게 또 남자는 따로 여자 따로 이렇게 였다가 이제 자기 그 조사되는 날에는 네. 이틀인가 3일인가 조사를 이렇게 독간에 가서 받는데 지금은 안 그러는데. 저희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도 같이 여자는 뭐 7명 한 방에 있고 남자는 또 그건 그렇게 지금 했다가 남자 여자 병동 따로 있거든요. 이제 이제- 조사 방식이 계속 바뀌니까. 네, 글쎄. 자기 순서 이제 됐을 때 나는 그때 여자가 저를 맡았는데 오라에서 들어갔는데 이틀인가 있었는데 밥을 딱 들여다주고 화장실도 딱 같이 가고 그러네요. 네, 완전히.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 그리고 화장실 가겠다고 이렇게 알면 앞에서 문 딱 열어주고 앞에 딱 다 서 있고 화장실도 같이 같이 오고 또 조사할 때면 그 여자분이 들어와서 컴퓨터로 이렇게 조사하고 누구를 아냐고 안다고 사진 보여주고 맞는 거하고 맞다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는 가족이 왔으니까 이렇게 뭐 보증해줄 사람이 일단은 있고 또 그래가지고 인차 거기서 나와서 국정원에 한 달 정도 있다가 하나원에 넘어가가지고 동생은 남자니까 남자 하나원 가고 엄마하고 저는 같은 하나원에 있고 그래가 3개월 거기서 교육받고 그때 집을 받은 게 제가 그 엄마 친구분이 그때 아, 하나원에서 제일 좋으셨던 건 뭐예요? 하나원에서 제가 좋았던 게 제가 지금도 운전면허가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그래요? 근데 그때 하나에서 막 운전면허 하라고 하지. 하더라고. 근데 난 별로 차에 관심도 없고 뭐 운전할 일도 없겠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다른 애들은 막 시험 치고 거기서 막 보고 그치. 근데 그게 하나원에 있을 때 지금 막 많이 쉬웠는데 그때 해야 그렇지. 됐을 거 해야지.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때는 야, 별로 관심도 없고 내가 나중에 보험할지 뭐 그런 것도 생각 안 했고 그때는 그렇게 관심도 없고 제일 좋은 게 컴퓨터를 그때 교육을 받았는데 북한에 저희가 살 때도 컴퓨터 있는 집이 있긴 있었는데 여기서 인터넷이 안 되니까 그냥 뭐 이게 타잖아 하고 그 정도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였는데 여기 오니까 하나 오니까 그 컴퓨터를 하는 게 저는 처음에 제일 좋더라고요. 컴퓨터를 만지고 아 나도 이거 할 수 있네. 그다음 이 타자도 치고 하고 그게 좋고 그다음에 또 그 여기 나와가지고 외래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그럼. 근데 외래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에서 이제 교육을 그 이거는 뭐다 이렇게 교육을 주고 그러니까 하나원에 있을 때도 저는 중국을 걸쳐 오지 않아 가지고 어쨌든 한국 들어서는 다 신세계처럼 보이고 그리고 하나원에 있을 때 제일 좋았던 게 대한민국 12시간 24시간 정전이 안 되는 거예요 불이 불이 안 가. 예, 계속 정전이라는 게 없고 그리고 아무 때 틀어도 더물 찬물 다 나오고 예. 북한은 불을 떼고 그렇지. 겨울에도 막 입김이 막 나오고 위에다 소모 다 있고 그다음에 또 겨울에는 방풍장치 다 해야 되고 근데 이게 하나는 뭐 오니까 완전 그게 딴 색이고 뭐 진짜 뭐 천국이나 다름없죠 그게 그 불, 물, 쌀 네, 밥도 다 예, 해주고. 다 해주고 예 빨래 세탁기 다 돌아가고 뭐 정말 천국 그게 정말 좋더라고요. 불이 24시간 가지 않고. 네. 그러니까 전지라는 게 필요 없지 필요 않아요? 없죠. 촛불이 필요 없고. 그다음 TV도 북한에는- 뭐 드라마도 다 뭐 숨어서 지금 안 이제 봐도 되고. 북한은 전지가 제일 잘 팔리거든요. 예, 전지. 계속 정전이 되니까. 정전이 계속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가로등이 환하게 항상 켜져 있으니까 밖에 나갈 때도 전지가 없어도 되는데 북한은 한 걸음 움직여도 그 전지가 있어야 움직일 수 암흑 있으니까. 천지니까 네. 깜깜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원 이제 졸업 후에 그러면은 정착 초기에 집은 어디로 받으셨어요? 그 엄마 친구분이 경기도 용인에 그때 살더라고. 그래 엄마 보고 용인에 오라고. 근데 저희는 동생하고 제가 엄마가 그 보호자 돼가지고 다 같이 집을 받았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저희 때는 30살이 돼야 독신이를 인정해줬거든요. 근데 저도 30살이 안 됐고, 안 됐고. 동생도 안 됐고 하니까 엄마가 보호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경기도를 받자니까 다 경기도 아니면 서울 이게 뽑기 했는데도 안 삐리뚝박이. 됐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가는 데를 가자 해서 갔는데 저기 전라도 강주 강주를 받아갔어요. 광주광역시. 네, 그거를 받아서 일단 뭐 가야 되니까 갔는데 집을 이렇게 22평짜 큰 집을 크네. 받아서 셋이니까 어른 셋이니까요. 네.
그래 받아 집을 들어가 집도 거의 새 아파트고 집이 좋다고 그랬다가 보니까 근데 그 강주에 가니까 서울처럼 사람이 많지 않고 거기는 조용하고 그리고 보니까 거기는 일자리 월급도 서울하고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작더라고요 이쪽에. 그래 일단 처음에 나가서 거기서 조금 정착해 살다가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니까 엄마도 동생도 일하지 말고 그냥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건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 무턱대고 나가 일한다고 하고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땐 또 기초생활수급자 되고 처음에 나오면은 이게 또 정부에서 그런 것도 있었으니까 굳이 일을 안 해도 뭐 먹고 살 수는 있었잖아요. 그때 그 또 저기 우리 정착금도 받고 나오고 했으니까. 그래 나와서 그때 아빠한테 연락해가지고 바로 나와서 아빠를 찾아가지고 아빠는 또 우리가 애기 다 왔으니까 그 보이부서 막 집을 몇 번 찾아왔대요. 우리 지금 집에 있는 줄 알고 몇 번 찾아오고. 그때만 해도 이제 가족들이 단체로 탈북하는 없었죠, 경우가 드물었잖아요. 예, 없었죠. 그럼 고향에 소문 같은 건 안 돌았습니까? 소문 다 돌고 저희가 온 다음에 그 이민반 해야 할 때 엄마 사진 다 붙이고 신고하라고. 지명수배가 된 네, 거예요. 네, 신고하라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금 가족이 뛰었는데 지금 다 잡혔다고 만장초소에서 잡혔다고. 그렇게 하면서 보면 다 신고하라고. 그래서 아빠한테 보이면서 계속 가고 아빠 거기 전복으로 완전히 거기 잠복에 있었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때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아빠는 막 겁이 나고 연락할 길은 없고 그렇게 그냥 1년이 있었는데 저희가 여기 도착해서 집을 다 받고 하니까 아빠한테 나와서 바로 10월 달에 사람을 띄워가지고 아빠를 찾아가지고 돈도 보내주고 그리고 아빠를 오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막 오겠다고 원래 그렇지. 그 중국에 막 갔을 때도 한국 가고 싶다 계속 그랬대요. 그때 엄마가 말하는 게. 그 중국 가도 1년 살고. 살아봤으니까. 그다음 우리 아빠가 이렇게 마장도 치고 뭐 장기치 이런 노름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걸 막 다 이렇게 단속하니까, 예, 단속하니까 한국 가면 그다음 우리 아빠가 좀 이렇게 놀기를 좋아해요. 이렇게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런 놀기 좋아하는데 엄마는 완전 성격이 반대고, 그러니까 막 한국 가고 싶다고. 근데 중국에 있을 때도 그 중국에서는 한국 드라마 막 봐도 되니까 그걸 계속 보면 중국에서 한국 가고 싶다고. 근데 일이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가족이 다 이렇게 됐는데. 아빠한테 연락해서 오라고 하니까 단벌 오겠다고 오겠다 그래 그러면 어느 날까지 그 브로커비 우리 그 다 주겠으니까 중국하고 이렇게 약속해가지고 그래서 엄마 여기 아는 사람 다 띄어서 약속까지 다 했고 아빠가 그날 저녁에 내려와서 길 떠나야 되니까 식사를 해야 돼가지고 그 북한에 그 압록강 밑에라면 그 개인 그 식당이 많잖아요. 그렇지. 근데 아빠가 고기를 좋아하세요. 소고기를. 그전에 우리 살 때 계속 그 북한에서 소고기 먹으면 그거 완전 그래 소를 사람처럼 지그래가지고 이거 걸리잖아요. 사람처럼 지고 그래서 아빠가 그때 아는 분이 계속 소를 잡아다 새벽에 우리 집에 갖다 주면 우리가 김치미 좋고 그걸 그때 계속 먹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소를 운영하는 그런 데인데 소도 이렇게 다 이렇게 그 그러니까 노년이 되면 소도 이게 그 번호를 세게 해가지고 이렇게 삭제하죠 명단에서 도태로 넘기는 그런 소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그걸 알아가지고 지역 갔거든요. 그 도태한 소도 일단은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역 갔는데 아빠가 고기를 좋아하니까 그 개인집에 식당에 들어가서 길 떠나는데 이렇게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그 집에 고기를 이렇게 드셨는데 그게 체해가지고 그 아편을 그 농촌에서는 아편을 계속 심으니까 그거 씨를 털어가지고 약을 만들어가지고 비상약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길을 떠나니까 그걸 필수로 챙겨서 가지고 왔대요. 그러니까 만약 가다가 잡히면 그냥 먹고 죽자 이런 생각에. 근데 그날 지금 왔는데 북한은 뭐 약국이라는 게 뭐 없지 않아요. 개인 집에 가서 약을 사고 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니까 진땀이 막 나고 이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드셨는데 좀 많이 드셔 그러니까 깨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신 거죠. 기차다.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다 전해 들으신 거네요. 나중에 저희 사촌 동생 남동생 얘기 왔거든요. 걔가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큰아버지가 돌아갔다고. 정말 함께 왔더라면 참 행복했겠고. 아빠 왔으면 지금도 지금 진짜 놀기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건 떠나서 떨어진 가족을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이 딱 1년 만에. 그 아빠도 그동안 가슴 저리고 막 있었는데. 길이 아니니까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글쎄 사연이에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래서 이제 직장은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 엄마 친구 딸이 회사를 다니다 해가지고 북한에 그 통화할 때 그 회사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나도 저기 회사가 뭔지 일단 한번 좀 들어가 봐야 되겠다. 회사라는 말을 모르니까 몰랐어요. 회사가 막 그렇게 막 큰 기업처럼 그렇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래서 갔는데 그 화장품 용기 만드는데 내약물은 빼고 그 용기만 만드는 데를 갔는데 아침 7시 반에 통근버스가 와가지고 저녁에 6시면 퇴근인데 잔업이 있어서 할 사람은 더 해라 하면 잔업은 수당 더 쳐주니까 뭐 어차피 집에 가도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잔업까지 다 하자 했는데 그 점심에 거기서 밥을 먹고 12시 밥 먹으면 1시까지 그 휴식 시간이고 또 1시부터 일 시작하고 중간에 한 4시 때 또 뭐 쉬고 또 간식 먹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하루 종일 서서 이게 하니까 이 다리가 다 붓기고 그리고 진짜 그 용기를 이렇게 뚜껑을 닫고 뭐 거기서 불량품 빼고 박스에 30개 씌우고 뭐 또 저쪽 가져가고 하면서 보니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진짜 어릴 때부터 잘하던 생각부터 쭉 해가지고 근데 내가 의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때부터 쭉 생각이 진짜 여기 오기까지 와서까지 별 생각 계속 이게 주마등처럼 계속 지나가고 그래서 회사를 한 지가 7개월 정도 다녔어요. 그렇게 쭉 다니면서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회사 저녁에 퇴근해서 어두우면 집 회사 집 예. 그리고 토요일도 나가서 일을 했고 쉬는 날이 일요일인데 일요일이 마땅히 갈 데도 없고 그냥 집에 있었고 가만히 생각해 이게 무슨 낙이 있니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땐 또 나이도 어렸잖아요. 그래 아직은 좀 이 세상을 자본주의 사회인데 더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때 7개월을 일하다가 근데 또 그때 회사가 제가 북한 사람 하나였거든요. 근데 아줌마들이 거기는 좀 많았고 남자분들이 뭐 기사분들하고 뭐 이렇게 또 물품 나르는 사람들이 있고 했는데 다 아줌마들이고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그 회사에서. 근데 북한에서 왔다가 막 신기해가지고 야 옛날에 북한 사람들이 머리에 뿔이 났다 하더라 무슨 뭐 그런 말을 하다가 뭐 사람이 짐승도 아니고 머리 왜 뿔 났까 이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북한 사람 하면은 머리에 뿔 났다고 그렇게 들었대요. 근데 뿔이 안 났네 하면 그래가지고 이상한 소문이네. 저는 적어도 그렇게 배운 적이 없는데. 뭐 북한 사람들 머리에 뿔 났다고 이렇게 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어디서 살았는가 하고 뭐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게 점점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자꾸 완전히 무슨 이게 뭐 인터뷰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분들은 신기하니까 자꾸 물어보는데 저는 자꾸 물어보니까 처음엔 좀 이야기하다가 제 성격이 원래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자꾸 물어보니까 그다음 슬슬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다 아줌마들이니까 지금. 근데 제 나이 또래 아니래도 한두 살 위든 아래든 있으면은 또 이렇게 되겠는데 이게 세대 차이가 나니까 아줌마들 다 50대, 60대 뭐 초반 이러니까 자꾸 북한에 대해서 물어보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그게 슬슬 짜증나. 못 다니겠다. 그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 처음에 와서 이게 적응 안 된다고 자꾸 그러는 게 그런 것도 많이 좀 관계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북한이 진짜 이렇게 뭐 꼬제비가 있는가 뭐 거지가 있는가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다음부터 말하기 쉽지도 않고 그다음에는 그래 이게 못 다니겠다고 7개월 그렇게 다니다가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또 집에서 한 2달 동안 좀 휴식하다가 식당에 그다음엔 또 이거 신문 찾아가지고 식당에 봤는데 그때가 한 2007년, 8년 30살. 그러니까 2006년도에 나와서 2007년도부터 제가 30살 때. 회사를 다녔고 2007년도에 한 7개월 다니다가 그 다음 해에 식당을 31살 때 식당 일을 또 시작하신 식당 일을 감자탕집 갔는데 월급 얼마 하는가 나를 야간에 하면은 주간보다 더 많이 준다고. 그래서 밤 감자탕집이 24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24시간이 뭔지 모르니까 가니까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아유 고되셨겠다. 하라고. 그런데 밤 10시 이제 손님들이 오고 이모는 뭐 새벽에 한 뭐 2시면 들어가고 내가 그다음부터는 혼자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10시 나올 때까지 혼자 주방 이거 다 같이 봐야 되는 근데 밤에는 손님이 없잖아요. 그리고 기사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24시니까 택시기사는 그런 분들. 근데 뚝배기 한 그릇 놓고 어떤 사람은 막 3시간, 4시간씩 앉아있고 술 마시고 전화통화 계속 하고 그 손님이 없을 때 조금 잤으면 좋겠는데 야간에는 이게 한 11시, 12시까지는 손님이 이렇게 막 근데 주말에는 많이 몰리다가 금, 토, 일 때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는 별로 없거든요. 10시 지나면 그 다음날 출근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와서 뚝배기 한 그릇 놓고도 막 3시간, 4시간 계속 통화를 하고 그 아가씨 뭐 달라, 라이터 달라, 뭐 달라 계속 시키고 그럼 원래는 그 시간에 사람이 없어 1시간을 조금 자고 또 아침에 이렇게 세팅해놓고 청소를 하고 또 인계해야 되니까 바닥 다 닦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서 야간만 또 계속 일을 했죠. 하다가
그 일도 막 힘이 들어가지고 막 밤에 잠을 못 자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게 막 갑자기 이게 일을 안 하다가 또 하고 이러니까 몸이 피곤해가지고 막 링거로 맞고 이러면서 내가 무슨 이렇게 피땀 흘리며 벌어서 뭐 하겠다고 막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몸을 혹사하면서 그래 이게 처음에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 되니까 일단은 닥치는 대로 해보니까 그래 또 회사 일도 해봤고 식당 일도 해봤고 했는데 근데 보험 일은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겁니까? 그렇게 2008년도에 그 식당 일 하다가 제가 아는 분이 보험을 들라고 권유를 네. 해가지고 그래 뭐 벌써 보험 들어서 뭐 하겠냐고 나 아직 아프지도 않는데 그 보험에 대해서 솔직히 뭔지 모르거든요 솔직히 북한에 보험이 보험 없으니까. 없으니까 몰라요. 모르죠. 그래가지고 북한은 다 무상 치료라 해가지고 근데 말이 무상 치료지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의사가 무슨 약 필요하다 하면 본인이 가서 다 싸워야 되고 침대만 빌리는 거죠 그냥. 주사기까지 본인이 네, 다 사가지고 가야 징거도 됩니다. 다 사와야 스펀지까지 되니까. 다. 응, 소독약 뭐 이거 다 사와야 되니까. 근데 보험이 뭐니까 하니까 뭐 이렇게 말해주는데 그때는 이해도 안 되더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그래 일단은 그분이 자꾸 들라 해서 그래 들겠다고 했는데 하나생명 그 매니저가 찾아와서 그때 보험을 제 나이 그때 8만 얼마짜리 실손 합쳐서 하나생명 거를 들었어요 그때. 그리고 들고 병원도 안 가고 뭐 그냥 보험료만 계속 내죠. 꾸준히 내다가 그분이 와가지고 자꾸 전화 오는 거예요. 한번 밥 같이 먹자 해서 그래 너무 전화 오는 거 자꾸 거절하는 것도 또 그렇고 그분이 또 연세가 좀 있었거든요 그때. 한 50대 초반인가 됐으니까 내가 그때 뭐 30대니까 그래 같이 밥을 먹는데 야, 그 나이에 그러고 있지 말고 보험 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냐고. 그래. 나는 보험을 하려면 말도 잘해야 되고 했는데 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말을 내가 먼저 이렇게 꺼내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말을 못 하겠다니까. 말을 못 해도 되고 머리에 지식만 있으면 되니까 응? 일단 시험이라도 쳐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니 보험이 법자도 모르는데 우리 북한이 보험이 없는데 내가 일단 알아야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교육을 한 일주일 받고 시험을 봤는데 그때 생명 자격증을 딴대요 그때. 생명은 뭔가 하니까 생명보험인데 일단 교육을 받은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니까 교육을 받으라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젊은 아이 막 이렇게 식당가 일하고 하겠는가 하고 그래도 자격증을 따는데 그 말을 딱 들으니까 그 다음에 시간이 일단은 프리하고 뭐 회사처럼 무조건 아침 출퇴근이 없고 좀 힘들 땐 좀 쉬어도 되고 하니까 그리고 너 밖에 나가 일할 땐 내가 다 도와줄게 해가지고 그 말에 또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가서 교육을 일주일 받았어요. 하나생명 교육 받았는데 아무리 앞에서 그 교육을 하는 그분이 저보다 1살 위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근데 아무리 말해도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무슨 라이프 스타일이요 무슨 내 인생의 설교하는데 그게 뭔지 말 교육받을 때 이렇게 밑줄을 다 쳐놓고 교육이 끝난 다음에 다시 물어봐가 이게 뭔가고 그렇게 일단 공부하는 거 알아야 시험도 치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끝나고는 또 물어보고 끝나고 물어보고 근데 그때도 북한 사람이 저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시험 봤는데 그 합격된 거예요, 그게.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 합격돼가지고 엄마 나도 했네. 그러니까 그 금지감 있잖아요. 그렇지. 일단은 그 일을 하든 안 하든 엄마 나도 이게 자격증을 땄네 했는데 그 매니저가 일단 땄으니까 한 달은 출근해봐라. 출근해서 고객 이렇게 보험 가입시키고 월급도 타봐라. 그럼 일할 욕심이 생긴다고. 그래 처음엔 야, 누구를 넣을까 지금 암만 생각해도 근데 처음에 시작하면 다 그 옆에 지인들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지인들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험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언니 보험을 어떻게 하려고 시작했는가. 그러니까 처음에 지인들 이렇게 했는데 그 한 달 딱 하고 그 다음 달에 월급을 받는데 식당에서보다 더 많이 받은 거예요. 내가 막 밤에 나가 일할 때보다. 그걸 딱 보니까 사람이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이게 욕심이 내가 그렇게 막 피땀 흘리고 커피 흘리며 링게 맞으면 이랬는데 그리고 이거는 시간도 풀이하고 실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이 사람에 대한 이게 앞으로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이 길을 어떻게 갈 건지 모르고 지금 통장에 돈이 한번 찍혔으니까 아 내가 이 일을 시작해야지 하고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6개월 그다음에 이게 컴퓨터도 다 자기들 본인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배우면서 했는데 일단은 괜찮더라고 처음에는. 근데 이제 6개월이 쭉 되니까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지금. 지인들 다 깎아먹었으니까 할 데가 없죠. 이제 모르는 사람을 이제부터는 개척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할 사람도 없고 6개월 딱 되니까 그 슬럼프 가가지고 내가 보험을 이렇게 시작했지 않았나 그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제일 처음에 두려운 게
이거 보험을 나도 보험을 가입했지만 한 번도 병원 가 타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을 보험을 가입시켜서 이 사람이 나중에 아프면 진짜 돈이 나오는지 내 눈을 못 봤으니까 그게 제일 겁이 나더라고. 거짓말. 내가 책임감이 있어야 되니까 만약 이렇게 보험을 뭐 10달 뭐 10개월 냈는데 병원 갔는데 돈이 이제처럼 들 때는 이렇게 나온다 해놓고 나중에가 일전도 안 나면 내가 이거 어떻게 보상할 건지 내가 타보지 못했으니까 그게 제일 겁이 나는데 7개월 만에 고객이 한 명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보험 청구를 했는데 탔거든요 돈. 그 다음에 신심이 생겨서 아 이게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자기가 낸 돈 빼도 더 많이 탔으니까 그 사람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 이게 사람이 진짜 돈이 없을수록 보험은 있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제가 생각한 게 사람이 병이라는 거 어떻게 올지 모르고 사고라는 건 어느 순간에 어떻게 올지 모르는데 그렇지. 내가 지금 건강해도 나중에는 모르는데 아, 이제는 내가 보험을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열심히 그 지인들 소개해가지고 그 지인들이 또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보험은 한 사람한테 막 3개, 4개도 할 수 있잖아요. 보험은 다른 거하고 달라가지고 뭐 암보험도 하고 손해보험. 네, 근데 그때는 제가 손해를 안 했고 생명 자격증만 딱 땄으니까 아 이게 자격증이 지금 나뉘어져 있죠. 네, 생명 자격증. 손해, 예. 뭐 산보험, 생명보험, 뭐 자격증 자동차. 다 예, 자동차 나눠져 있고 그다음 변액도 또 주식에 이렇게 있는 것도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생명보험 하나 따고 했으니까 아 이게 내가 손해보험도 따야 되겠구나 해서 손해보험 자격증도 또 땄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 손해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손해 쪽은 아무래도 제일 처음에 생명을 배웠으니까 손해 쪽으로는 잘 하게 안 되더라고 그때는. 그래서 생명 쪽으로 쭉 하다가 그 한참 1년이 딱 지나니까 또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지금. 야 이게 또 고객이 없는데 어쨌든 보험은 내가 한 것만큼 받으니까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할까 해서 그런데 우리 그 매니저님이 이게 슬럼프 한 번씩 오는데 이때를 이겨내야지 6개월 이때 이겨내면 1년 또 1년 만에 이때를 이겨내면 다 간다고. 그래서 또 가만히 생각하다가 안 되겠더라고. 그다음 공부는 또 그때 많이 해서 모르니까 일단 알아야 가서 설명을 하니까 그래. 아, 안 되겠다고 동대문에 막 이렇게 개척을 나갔어요 그때 이게 전단지 들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그 소피몰이 있는데 거기를 막 개척해가지고 명함하고 뭐 사탕도 넣고 무슨 이렇게 보험 전단지 들고 나가서 막 하고 했는데 개척이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말투가 다르니까 조선족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믿음이 안 갔던 이렇게 전단지 막 그 매장 이제 신기하고 낯서니까 그렇게 네. 여쭤보신 거죠. 그 첫 매장 거기 그 쇼핑몰 있잖아요 동대문에 거기를 다 돌아다녔어요. 넓은데. 전단지 아침에 교육이 끝나고 저희만 끝나고 그 전단지 이만큼 지고 이렇게 양쪽에 들고 가서 그거 다 뿌리고 오고 그다음 또 그 점심시간 좀 지나가서 한가한 시간에 또 식당도 들어가 돌리고 했는데 한 번도 그쪽에서는 소개가 안 들어오고 야 이게 내하고는 개척이 안 맞는가 보다 하고 그다음에는 차라리 지인들을 더 뚫어서 하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그다음 개척을 한 달 하다가 내가 지쳐버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한 달 동안 성과가 없으셨어요? 없으니까 없었으니까 맥 빠지네요. 네 그래서 아 이게 다른 사람들이 개척해서 그렇게 잘하는데 저하고는 안 맞더라 그래 아 이게 사람마다 맞는 그 코너가 있으니까 안 되겠구나 하고 개척을 이제 그만두자 하고 그만두고 지인들을 이렇게 그다음부터는 두고 그냥 했죠. 그러니까 그 생명이라도 뭐 하나 더 실손 뭐 보상 들어놓고 또 안보험 또 들 수도 치아보험도 한 사람한테서 막 3개도 할 수 있고 가족 하나 또 옳고 가면 그 집에서 막 10건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개척하지 말고 고객 관리를 해가지고 고객한테 들어가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다가 하나생명에서 한 5년 하다가 이 또 우리 북한 분들도 이 브랜드 이미지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신한생명에서 오라고 그쪽에서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니저랑 다 같이 그쪽에 가서 면접 보고 신한은 신한은행 계열이니까 신한생명 가서 면접 보고 신한생명에서도 2년 거기서도 일을 했어요. 거기서 일하고 제가 그때 또 예술단 공연도 다녔어요. 예술단도 다니면서 신한생명도 다니고 북한에서 무용 배웠으니까 모란봉 클럽에 나갔다가 거기 그 예술단 그 무용 감독님이 그 저랑 같이 촬영을 했는데 거기서 내가 무용을 했다니까. 들어와라. 네. 끝나고 저한테 가지고 무용 몇 년 했는가 물어보다가 이렇게 했다가 무용 해보고 싶지 않냐고 그래. 내 이제 나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고.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몸이 안다고 와서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했으니까 이렇게 막 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서. 근데 또 보험이라는 게 시간이 불이하니까 그래 일단 가서 시키는 거 했는데 해도 되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한 일주일 동안 작품을 다 배워가지고 그다음부터 공연 같이 다녔죠 또. 그 예술단 2년 정도 다녔어요. 그 다음에 예, 예술단 다니면서 보험도 하고 예술단도 다닌 건데 예술단 이제 이 축제 때 9월 10월 때 계속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3박 4일, 막 2박 3일 이렇게 나가는데 어떤 날에 막 새벽에 뭐 6시 버스 떠나고 예술단 버스 다 맞춰가야 되니까. 근데 제가 운전면허가 없으니까 전철을 계속 다녔거든요. 그 지금도 운전면허가 없는 게 내가 그때 하나에서 운전면허를 꼭 따야 될 걸. 그때는 모르죠. 네, 지나고 모르냐고. 나니까 근데 이제 아쉽죠. 제가 보험 만나면 다 운전하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전 대구, 부산 뭐 다 기차, 버스 하물며 제주도까지 새벽 비행기가 그 돈이 싸니까 예, 그걸 다 이용해요. 나도 참 속을 참 대단하다. 운전하면은 편하게 다니는데 근데 내가 좀 겁이 많아가지고 운전을 사실은 못 배웠는데 지금은 필수로 내가 해야 되겠구나. 지금 다음 주부터는 지금 운전면허 하고 지금 달릴 괜찮아요. 해보니까 하려고. 괜찮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다 왜 그 직업을 가지고 운전을 못 하는가고. 근데 그 운전석 옆에 앉으면 큰 차가 지나가면 몸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가더라고. 무서워서. 그래서 못한 게 그 차는 가겠으면 신경 쓰지 말고 니 길만 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무서워하냐고. 그래서 내가 운전면허 이제는 필수로 따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고 그 공연을 그래서 2년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보험에만 전념하자 그렇게 네. 되신 거군요. 근데 무용 어쨌든 했던 거니까 그래도 진짜 몸이 익혀 있으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또 힐링도 되고 축제 때 이게 다 돌아다니잖아요. 전국을. 아까 또 어디 못 가본 데도 그렇게 하면 또 가보고 1박 2일 잠도 단풍 구경도 하고 또 그런 건 또 있으니까. 근데 점점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그쪽은 접고 이제 내가 보험만 해야 되겠다 하고. 그래서 2010년부터 이제 보험 10년 차시네요. 네. 제일 기억에 남는 고객은 어떤 분이세요? 저는 다 고객이 우리 고향 사람들인데 그 이렇게 말 언니랑 내가 이렇게 가깝지 않은 그 언니가 나한테 보험 들었으면 내가 또 소개해줄게 이렇게 또 소개해주자는 그 사람 내가 모르잖아요 얼굴도. 근데 이게 현정 언니가 소개해줘서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한국말로 이렇게 하면은 막 낯설어하고 북한말로 그냥 하면은 언제 이전에 알았던 사람들 완전 친근하게 그런 거 자기 이런 거 몰랐는데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또 소개해주고 그래서 제가 사투리를 버리지 못하고 그냥 하는 게 영업 때문에. 사투리를 영업 수단, 네, 영업 때문에 말하자면 좋은 도구로 사용하시는 영업 거네요. 때문에 못하다 나니까 네. 그냥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하니까 또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당연하지. 네. 그래 뭐 타양에서 제 고향의 모험만 봐도 반갑다는데. 그리고 보험하면서 제가 가장 보람 느낀 게 그 신한생명에 있다가 대리점으로 넘어왔거든요. 그쪽에 와서 또 자격증을 더 따가지고 우선은 보험료를 저렴하게 내면서 이게 그 보장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예. 근데 이쪽에 와서는 제가 보험 청구까지 다 해주거든요.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회사가 여러 회사잖아요. 현대해상, 삼성화재 뭐 여러 회사인데 뭐 요 며칠 전에도 고객이 뭐 병원에 입원했는데 퇴원한다고 그래 하루 전에 내가 꼭 병원 갈 때는 내한테 전화해라 퇴원할 때 미리 전화해라 그냥 서류를 내가 다 안내해주면 그거를 떼서 바로 팩스 넣어주면은 내가 사무실 바로 보험 청구해주면은 회사마다 이게 들어오는 속도가 다 달라요. 근데 지금은 뭐 100만 원 밑은 바로바로 들어오니까 뭐 몇 시간 안으로 보험 청구가 다 되니까 하니까 고객들은 일단 내 돈이 나갔다가 내가 받을 돈이 있다면 사람이 욕심이란 그렇잖아요. 그 돈을 얼마나 기다려요 그게. 근데 그게 바로바로 들어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고 그 보험이 들어서 그 사람한테 혜택을 받을 때 그때가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고 내 돈은 적게 들어도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병은 병대로 또 거치고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스트레스는 또 받지만은 뭐 직업이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뭐 할 수 없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어머니는 지금 4대 보험 다 가입하셔가지고 엄마는 직장 생활하세요? 네, 한국에 와서부터 아파트 청소부터 시작해서 그 아파트 청소 또 하다가 그 이런 업체에서 차 가지고 다니면 또 청소하는 빌라를 청소하는 청소업체가 따로 거기도 또 다녔고 계속 어떤 엄마는 청소만 했거든요. 그리고 그 용인에 있을 때도 엄마 아파트 청소할 때 비 오는 날에 내가 뭐 엄마 청소하는데 막 나가서 그 집집마다 그 이게 베란다 창문 있잖아요. 그 밖에 그걸 다 닫아야 안 닫으면 비물이 들어 엄마가 청소하기 힘드니까 비 오는 날 엄마 거기 떼가서 같이 문 닫아주고 겨울에는 또 눈이 오면 그 눈이 많이 온 날에는 엄마 힘들어서 또 같이 새벽에 나가 해주고 엄마 계속 청소를 하고 지금도
지금도 이렇게 팡팡 애들 그 노는데 그다음 헬스장 그 한 건물이 빌딩에 네. 1층부터 4층까지 거기를 지금도 청소하고 계세요. 동생도 이제 잘 지내고 네, 있고요. 동생도 알겠습니다. 일을 하고 있고. 자, 미래 얘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통일이 된다면은 하고 싶은 일은 어떤 건가요? 저는 통일 때도 보험을 하고 싶어요. 네. 북한에 저희 대표님이 저랑 가끔 농담은 한 팀장 이제 통일이 되면은 우리 평양에다 지점 하나 잡고 보험하자고 계속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우리 북한 사람 솔직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기 이 몸을 벌 새가 없잖아요. 진짜 그리고 북한은 병원을 가도 다 자기 돈을 내야 되고 근데 통일이 되고 하면 이 한국도 그렇고 이 장비가 얼마나 죠 일단은. 근데 그걸 또 하자면 어쨌든 돈은 들어가야 되는데 보험을 가입해 놓으면은 뭐 걱정 없이 진단비고 뭐 실손도 다 나오고 하니까 내가 거기서 보장을 다 받고 병도 고칠 수 있고 하니까 북한에는 아직 보험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네 그때 가서 그 뭐지 그런 복음을 막 전해주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질병을 다 고칠 수 있게. 그래서 저는 통일이 돼도 그냥 보험을 하고 싶어요, 진짜로. 참 좋은 결심입니다. 탈북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2006년에 입국하셔서 정착 14년 차신데요. 제가 정착을 하면서 실제 보험을 많이 했죠. 올해도 했잖아요. 근데 북한은 저희가 육체적으로 태어난 고향이 북한이고 대한민국은 저희가 마음에서 태어난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온 순간부터는 뭐 한 살이지 어쨌든 한 살이잖아요. 한 살부터 쭉 시작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 나라에 와서는 열심히 살면 되는데 그냥 끊임없이 실패한다고 주저앉지 말고 계속 도전한다는 자체는 그만큼 성공이 확률이 많다는 거고 도전을 했다는 자체는 그게 실패가 많아도 반은 성공한 거나 같아요. 솔직히 우리 북한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실패는 뭐 성공의 어머니.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도전을 해가지고 누구나 성공까지 오르기는 정말 힘든 일인데 도전한다는 자체는 벌써 성공을 한 거나 같으니까 시작이 많이 보니까. 네, 그냥 저는 그냥 여기까지 온 그 정신이면은 계속 이렇게 도전을 끝없이 했으면은 영란 씨 말을 저도 정말 잘 듣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금 학원 다니는데 학원에 있는 실장님 한 분이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게 하늘을 보면 별을 따고 싶다. 해서는 바다를 보면 지평선으로 달려가고 싶다. 그러니 날아라. 그런데 날 수 없다. 날 수 없으면 달려라. 달릴 수도 없으면 걸어라. 걸을 수도 없으면 기어라. 기어서라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목표를 향해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전 그 말의 의미가 참 저희한테 딱 와닿은 제일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지런히 도전해봐야 되겠죠? 끊임없이 움직이는 게 중요하네요. 네. 자, 이제 오늘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네. 출연 동기. 출연 동기는 유미랑 제가 어릴 적때 친구였는데 유미가 이거 소개해져 가지고 이 자리를 나오게 되었고 유미도 지금 영업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중고차는 유미카. 열심히 하고 있고 진짜 뭐 저도 또 차가 있으면 유미한테 소개해주고 유미는 또 자동차 보험도 나오니까 그쪽에서 또 이렇게 소개해주고 지금도 그냥 이렇게 끈끈하게 사이를 이어가고 있고 일단 또 이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 알겠습니다. 오늘 보조 MC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그래도 여기 탈탈탈 대표님이랑 전번에 제가 보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야기 드렸는데 심통의 보험 설계사분하고 연결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낯설거나 힘들진 않으셨어요, 오늘?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영란 씨가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한국에 와서 태어난 시간은 저보다 더 기니까 선배죠. 이런 선배분한테서 좋은 소리를 참 잘 듣고 제 생활에 좀 뭐랄까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출연 소감 한마디 듣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살아온 얘기 쭉 해주셨는데요.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 뭐 진짜 어디가 할 데도 없었고 근데 뭐 이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이 남한 분들이 아직 우리 북한에서 온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잘 모르고 네. 지금 아직까지는 근데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고 또 이만감이나 모란봉도 또 똑같잖아요. 그렇게 더 많은 계기가 되고 어쨌든 다 우리 같은 동포니까 북한에서 온 분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여기 분들도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네 좋겠고 오늘 이 시간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탈탈탈 오늘은 한용란님 모시고 얘기 쭉 들어봤습니다. 이 탈북민 한 분 한 분의 인생 자체가 드라마고 네. 저희들에게 참 여러 가지 교훈도 주고 네, 많은 생각을 던져줘서 저는 항상 이 시간이 정말 좋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저희는 이제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베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채널 멤버십에도 꼭 가입해주시고 실시간 방송 채팅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